다음번 상승 사이클을 기대하면서 반도체 주식을 사기에 좋은 시기인가요? 서두르세요. 고정 댓글을 확인하세요. 레오 대출연구소의 김은진 대표님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영광입니다. 아유, 예. 지난번에 저희가 성공예감 미디어입니다 라디오에서 같이 방송을 했는데 네. 오늘 이제 유튜브 버전으로 네. 조금 더 편하게 그리고 어떻게 보면 더 디테일하고 재밌게. 재미있으면 좋죠. 네, 대출에 원래 재미가 없다라고 다들 생각하시거든요. 대출 항상 대출은 뭐 위험하다 그렇죠. 뭐 이렇게 뭐 네. 그런 생각들이 있는데 네. 근데 사실 이제 대출을 잘 받으려고 하는 이유가 어떻게 보면 이제 레버리지 효과를 내려고 하는 거잖아요. 네. 네, 그래서 맞습니다. 잘 돼야 되는데 진짜 대출 레버리지 효과 진짜 잘 써서 주변에서 잘 된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던가요? 많죠. 많아요. 많아요. 네, 내 집 마련하시는 분들 레버리지 써가지고 다 성공하신 분들 대부분이시고요. 하기사 대출 없이 집 사기는 쉽진 않죠. 어렵죠. 예, 그러니까 내가 저금을 해서 집을 사겠다라고 하면 집 살라고 다시 그때 가보면 가격이 이미 더 너무 올라있고. 올라서 못 사거든요. 예. 그런데 대출을 받게 되면 지금 인플레이션이 상당히 높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집값이 따라가지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현금 보유하고 있으면 오히려 마이너스가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대출을 이용해서 내 집 마련하면 좋은 점이 많습니다. 물론 하락을 할 수도 있죠. 저희가 신이 아닌 이상 집값이 무조건 오르기만 하는 건 네, 아니거든요. 떨어질 때도 있고. 네, 하지만 그건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조금 어려울 수 있겠지만 내 집 마련하시는 분들, 실수요자 입장. 네, 그분들은 또 거주를 하면서 누리는 혜택이 있기 때문에 레버리지도 이용하면서 또 1주택자분들 비과세도 네. 이용하면서 여러 가지로 혜택이 많습니다. 네. 특히 집 살 때 실수요자라면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럼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래서 좀 사례를 알려드린다라고 하면 예전에 정말 집을 쉽게 사신 분이 계셔요. 저한테 아침에 전화가 왔거든요. 쉽게요? 네, 너무 쉽게 사셨어요. 그래서 쉽게라는 건 저희가 집을 사려고 하면 네. 정말 고민하지 않나요? 뭐 몇 달 전부터. 그럼요. 이거 뭐 한두 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예. 몇 달 전부터 고민하고 이걸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제 부동산은 인연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인연. 네, 그게 내가 가지려고 해도 가질 수 없는 그런 부동산이 있고요. 나와 인연이 되면 얼마든지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분은 아마 인연이 되는 부동산이었나 봐요. 아침에 이제 전화가 온 거예요. 저한테 자기 소득이 얼마고 자기 남편 소득이 얼마인데 대출이 얼마 될까요? 라고 문의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러시냐 집 보러 가시냐 그랬더니 이제 사보려고 한다 그러더니 네. 저녁에 계약했다고 바로 연락이 온 약간 거예요. 좀 충동적인 분위기. 네.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이제 그분 같은 경우에는 두 분이 이제 대기업에 다니고 맞벌이에. 네, 그러다 보니 자산은 별로 없어도 소득은 높으셨어요. 그래서 집을 샀는데 그때 이제 잠실에 있는 재건축 아파트를 샀거든요. 와. 엄청 올랐죠. 완전 1주택자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혜택은 다 누리신 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대출을 설명을 하면서 무조건 대출을 받아라 말아라 이렇게 말씀은 못 드리고요. 일단 물건이 좋아야죠. 저희가 주식도 마찬가지잖아요. 네. 뭐 좋은 주식을 레버리지를 써서 투자를 하면 훨씬 더 많은 이득을 얻을 수 있겠지만 너무 안 좋은 뭐 그런 물건에 레버리지를 써서 하게 되면 그럼 큰일 나죠. 완전 망하는 거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부동산도 대출 이전에 본인이 그 부동산의 가치를 먼저 공부를 하는 것이 저는 가장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분은 그 잠실 재건축 아파트의 가치를 알고 있었어요. 네, 새 집으로 탈바꿈할 거라는 것도 알고 있었고 가격이 오를 거라는 것도 미리 평소에 공부를 하신 분이죠. 그러니까 사실 저희가 뭐 대출을 조장하는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좀 공부하고 잘 네. 알아두자라는 측면으로 좀 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필요가 없으면 안 받는 게 제일 좋고요. 근데 필요하다라고 하면 잘 받으셔야 되는 거죠. 그렇죠. 네. 반대로 네. 대출 받았다가 폭망하는 케이스도 있을 거 아니에요. 많죠. 일단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면 폭망하는 거예요. 예. 예를 들어서 내가 10억짜리 집에 뭐 대출을 7억을 받았는데 집값이 7억이 됐어요. 네네네. 그러면 저는 어떻게 돼요? 그냥 대출만 남는 거잖아요. 그쵸, 내 그쵸. 자산 3억은 그냥 날아가는 거잖아요. 예. 저희가 보통 대출을 받는 거를 은행과의 공동 투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은행은 전혀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 그냥 7억에 대한 이자를 따박따박 받아가고 네. 나만 손해를 보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2022년에
막차 타신 분들 많으세요. 네, 네, 집값이 네, 계속 상승하니까 불안하거든요. 당시에는 네, 그리고 회사에 가면 모두 집 얘기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그랬죠. 네. 그러니까 나 뭐라도 하나 사야 되겠다. 그래서 매수를 하셨어요. 근데 그 당시에 서울이 규제가 너무 심해가지고 대출이 40%밖에 안 네, 나왔거든요. 네, 네. 그럼 나머지 60%가 돈이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분이 이금융권에 대출을 끌어다 쓴 거예요. 그런데 집값이 하락을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대출 이자가 엄청나게 올랐고 그리고 또 뭐 그 당시에 금리가 계속 오르는 또 시기였잖아요. 작년, 네, 네. 재작년 하면서. 그래서 이분 너무너무 힘드셨거든요. 근데 결국은 저한테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좀 저렴한 금리로 잘 세팅을 다시 해드리기는 했는데 그런 분 같은 경우는 정말 많이 힘드시죠. 실수요자였나요? 투자. 네, 그분은 집 한 채였어요. 그러니까 실수요였고. 네, 실수요자였는데 너무 충동적으로 근데 막차를 탄 거죠. 예를 들어서 집값이 떨어졌다고 해서 네, 담보 가치를 하회한다고 은행이 추가 네. 담보를 요구하거나 주식처럼 반대 매매를 때리거나 이러진 않잖아요. 그러진 않습니다. 그냥 네, 살면서 맞아요. 원리금만 잘 갚으면은 사실 문제는 없지만 네, 그러니까 약간 평가 손실이 생겼다라는 심리적인 타격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분은 이금융권 대출을 쓰셨기 때문에 월급으로 감당이 되지 아, 않았어요. 금리 부담이 더 네, 커져서. 네.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집을 팔고 싶은데 그때는 또 팔게 떨어졌고. 되면 또 손해가 너무 크고 그래서 그냥 팔지 말고 다시 대출을 재설계해드렸죠. 그래서 그나마 났는데 최근에 이제 정말 망했다고 해야 되나 아니, 힘든 이제 우리 분들 대표님이 약간 웃는 상이셔가지고 예, 뭐 감정이 있고 그런 건 아닙니다. 이거 웃으면서 얘기하면 또 이제 불편하시는 분. 아니 제가 뉴스 방송도 많이 하는데 네, 네, 네. 가끔 그런 지적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아, 왜 이렇게 웃냐고. 네, 왜냐하면 이제 뭐 막 너무 좋은 얘기를 할 때는 웃어도 괜찮은데 막 심각한 얘기 있잖아요. 아, 막 네네. 뭐 아, 그거 왜 청년들이 막 대출 때문에 너무 힘들다 막 아.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때 저는 그냥 웃지 않고 얘기를 한다고 하는데도 그렇게 보이나 봐요. 그럼 그냥 성격이 좋으신 걸로. 네. 그럼 그때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그럼 울어? 아, 농담입니다. 재밌게 하죠. 네. 지금 이제 이 방송을 듣는 분들은 이런 실수를 하지 말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예, 거고요. 예. 그 최근에 분양권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이 힘드세요. 아, 분양권이요? 네. 왜요? 분양권이야말로 정말 레버리지의 끝판왕인데요. 왜냐하면 계약금만 있으면 되잖아요. 예. 네, 계약금만 있으면 중도금 대출 받고 그리고 잔금 시점에 잔금 대출을 받거나 아니면 세입자 드리거나 해서 그냥 그 물건을 내 것으로 만드는 그런 투자가 분양권 투자인데요. 그나마 아파트는 좀 나은데 저희가 이제 투자 끝물에 이제 수익성 부동산 네, 수익형 네. 부동산이라고 하죠. 많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특히 뭐 지식산업센터, 아하, 오피스텔, 생활형 숙박시설 요즘 계속 뉴스에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네. 네, 그런 물건에 투자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 이제 분양권으로 계속 돌리기를 할 예정이었죠. 피 받고 팔고 이제 대부분 그렇게 하시다가 그 거래가 뚝 끊어버리면 이제 마지막 폭탄을 본인이 이제 안는 거죠. 이게 참 좋게 말하면 네, 갭 투자 사실은 좋은 말은 아닌데 폭탄 돌리기 네, 그거였던 거네요. 그렇죠. 실수요도 아니고 완전 네, 투자로. 근데 투기로. 계속해서 이제 그게 가격이 올라갔으면 뭐 마지막 분까지 계속 행복했겠지만 이제 부동산이라는 거는 가격에 등락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결국 그 자기는 분양권을 소유할 생각이 없었어요. 그걸 팔고 넘어갈 생각이었는데 결국 잔금까지 치게 되신 분들이 이제 최근에 많이 나옵니다. 네, 근데 부동산 가치는 하락을 했고 대출은 엄청 많이 받아야 되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대출 이전에 제일 먼저 부동산 공부를 하는 게 가장 좋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출은 어떻게 보면 이제 수단인 거고 맞습니다. 그 본질이 부동산이니까. 네. 물론 이제 부동산 투자를 하시려는 분들에 한해서 좀 요즘 그 현안을 좀 여쭤볼게요. 특히 이제 2024년 뭐 한 8월부터는 정부의 대출 규제가 되게 강력해졌잖아요. 네. 스트레스 DSR도 있고 네. 아예 은행들 창구 규제를 해서 막 시중금리를 막 높여버리고 이것 때문에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그 실수요자분들이 대출을 못 받는 경우도 생긴다 하고 어떻습니까? 주변에서 실제로 그런 아우성 소리가 들리나요? 지금 많이 힘든 상황인데요. 그래서 네. 저희가 집을 지금 사려고 하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내년으로 잔금을 좀 미루시면 어떻겠냐라는 조언을 드릴 정도로 굉장히 힘든 상황입니다. 그 이유를 말씀을 드린다라고 하면 일단 정부에서 대출 규제를 하고 있잖아요. 네. 대출 총량제라고 해서 그 해당 은행들은요. 작년에 비해서 올해를 얼만큼
대출을 증가시켜라 하는 목표치가 있거든요. 네, 대출 증가율. 네, 그런데 그 목표치를 이미 다 달성을 했어요. 오히려 넘어서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대출을 빨리 다른 데로 넘겨버리고 싶은 상황이죠. 은행 입장에서는. 오는 고객님을 받고 싶지 않은 거예요. 못 오시게. 그렇죠. 계속 받다 보면 그 목표치만 더 계속 넘어서게 되니까 그렇죠. 지금 신한은행 같은 경우는요. 연말까지 중도 수수료를 받지 않습니다. 제발 다른 은행으로 퍼가셔라. 이렇게 일부러 중도 상환 수수료를 안 안 받아요? 받는 거예요. 그냥 대출 상환하시고 다른 그렇죠. 은행으로 가세요? 네. 되게 보기 드문 현상이네요. 네, 맞습니다. 안 그러면 그 목표치를 너무 초과 달성해버리면 정부에서 앞으로 페널티를 주겠다라고 계속 압박을 그쵸.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은행 입장에서는 빨리 아. 고객을 줄여야 되는 대출 규모를 또 줄여야 되는 상황인데 이 상황에서 소비자가 저 대출을 받고 싶은데요라고 하면 누가 반가워하겠어요. 있는 것도 그렇죠. 지금 빨리 보내야 될 판인데. 거의 손님 우리 집 오지 마세요. 네, 이거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또 계속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참 편하게 대출을 규제를 한다. 은행은 참 편하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은행 입장에서는 계속 금리를 올려서 뭐 이익을 얻겠다는 것보다는 제발 좀 오지 마세요. 페널티 받습니다. 네, 우리 혼나요. 네, 그런 의미가 더 큰 상황이라서. 근데 또 수요자들 입장에서는요,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대출이 필요하거든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많이 힘든 상황이고 특히 1금융권이 막히고 있잖아요. 예, 1금융권은 예. 지금 대출 총량제 때문에 정부에서 강하게 규제를 하다 보니까 이제 2금융권으로 대부분 몰려가셨어요. 근데 2금융권이 풍선 효과라고 하죠. 2금융권으로 또 너무 많이 가다 보니까 2금융권 대출이 또 엄청나게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또 그거를 또 가만히 보고 있을 수는 없죠. 그래서 2금융권도 다주택자 대출이 중단이 되고 지금 계속해서 대출이 막히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대출을 받아야 되는 분들 같으면 빨리 상담하시고 빨리 서류 쓰시고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급한 사람들에게는 속도전인 거고 네. 약간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잔금 치르는 일정을 내년으로 미루는 게 하나의 또 방법일 테고 이 네. 금융권이라면 대표적으로 뭐 보험사, 저축은행 그렇죠. 뭐 이 정도들. 보험사 그리고 새마을금고가 2금융권이고요. 네. 저희가 이제 지역 농협이라고 해서요. 지나가다 보면 단위 농협, 네. 지역 단위 네, 농협. 상호금융이라고도 하는데 그 지역농협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해당 기관들이 전부 2금융권입니다. 이게 사실 지금 어떻게 보면 기준금리는 내려가고 있는데 시중금리는 반대로 올라가고 있고 맞습니다. 이게 사실 시중은행들이 금리를 안 내릴 때는 정부에서도 은행들한테 이자 장사한다고 이자 장사하는 회사한테 이자 장사한다고 막 뭐라 하고 땅 짚고 헤엄치게 한다고 막 뭐라고 해서 금리를 내리라고 막 했었는데 관치금융으로 네. 이제는 반대로 대출 조이라고 금리 네. 올리라고 그리고 네. 막 금리 막 가성금리 올리고 있으면은 잘하고 있어 이러고 있고 네. 그런데 더 문제가 있죠. 뭐냐면 예금 금리가 떨어지고 있거든요. 아하 네, 예대 마진이 굉장히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출 금리는 계속 올리고 있는데 예금 금리는 지금 한국은행이 기준 금리를 인하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계속 우리의 예금 금리는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그 차이가 점점 벌어지고 있는 그러니까 거죠. 금융 소비자에게는 그만큼 안 좋아지고 있는 거고 그렇죠. 은행에게는 예대 마진이 좋아지고 있는 거고 그래서 네. 최근에 은행주 주가가 엄청 좋거든요. 네. 그럴 그냥 것 같습니다. 진짜 어떻게 보면 정부가 땅 짚고 헤엄치기를 판을 깔아주는 거죠. 사상 최대 이익이 나오지 그쵸. 않을까 예. 싶습니다. 안 봐도 비디오죠. 네. 근데 이게 참 국민들한테 좋은 일은 아니라는 거. 근데 또 한켠에서 부동산은 또 잡아야 되겠고. 그렇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요. 우리의 모든 대출이 네네. 부동산을 위해서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아, 예. 저희가 사업자분들 같은 경우도 대출이 굉장히 많습니다. 음. 특히 코로나 때 기본 5천씩 다 갖고 계세요. 그때 받아놓은 것들. 네, 그거 아직까지 갚지 못하면서 장사가 너무 안 돼서 폐업을 하고 싶은데 폐업하면 바로 상한 들어오니까 폐업을 못 하겠다. 이런 분들도 정말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런 기준 금리 인하라든지 세계적으로 뭐 연준에서도 금리를 내리고 있는 이런 금리 인하의 혜택을 누가 봐야 돼요? 저희 같은 소비자, 개인, 그렇죠. 기업, 사업자들이 혜택을 봐야 되는데 그 혜택을 지금 못 보고 있는 상황이니까 답답한 거죠. 이게 부동산 시장 잡으려다가 자영업자가 죽어나는 거네요. 그렇게 볼 수도 있죠. 그래서 사업자 대출 금리라든지 전방적으로 좀 혜택을 보셔야 되는 그런 분들 엄청 많으신데 좀 내려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연말까지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이제 내년이 되면 서서히 내려갈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은행들한테 너무 주택담보대출 많이 내주지 마라. 네. 이렇게 창구 지도하고 저기 있는 수도꼭지 다 잠가 하고 있는데 음. 정작 올해 이건 이제 국정감사나 의원실에서 나온 내용이긴 네. 합니다만 은행권 주담대 가운데 73%가 정책금융상품이었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 이거 맞습니다. 정책금융상품은 나라에서 만들어서 나라에서 장려하는 거고 네. 이거 너무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닙니까? 이게 작년에도 그랬어요. 작년에 이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특례 보금자리론이라는 대출이 있었거든요. 네, 네. 그때 집값이 너무 떨어지니까 약간 부양책 비슷하게 많은 분들이 집을 살 수 있게 또 저렴한 금리도 이용할 수 있게 또 고정금리잖아요. 그래서 특례 보금자리론이 엄청나게 많이 판매가 됐었거든요. 근데 올해 이제 새로 다크호스로 등장한 대출이 신생아 특례 대출이에요. 많이 들어보셨죠? 네. 아이를 낳으면 금리를 싸게 해주겠다. 그 신생아 특례 대출이 바로 디딤돌 대출의 확대 버전이거든요. 정책자금 대출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정책자금 대출을 좋게 만들면 당연히 많이 팔리잖아요. 네. 그래서 많이 팔렸어요. 그런데 정부에서는 자꾸 가계대출 줄이라라고 계속 압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좀 아이러니하기는 한데 이 정책자금 대출은 또 혜택을 보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용을 할 수 있으면 하는 게 좋기는 하죠. 근데 최근에 그 정책자금 대출을 약간 틀어막고 있는 그런 정책자금 정책이 대출까지도. 네, 나왔죠. 그 다음 달 2일부터 디딤돌 대출이 한도가 많이 줄어들거든요. 이게 또 문제가 될 수 있는데 디딤돌 대출은요, 그 소득 규정이라든지 집값이 조금 저렴하거나 소득이 낮은 분들이 이용을 하게 되는 그런 대출이다 보니까 할 수 있는 사람이 많이 없어요. 그리고 이 집값이 뭐 6억이야, 5억이야, 뭐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거든요. 그쵸. 근데 이런 분들이 대출을 받을 때 70% 정도 받거든요. 최대 받습니다. 그러면 57에 35, 3억 5천만 원 대출을 받고 네. 나는 1억 5천에 내 자금을 마련을 해서 집을 사야 되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우거든요. 네. 대표님도 그러지 않으시나요? 그럼요. 당연히 집을 살 때 내가 대출 얼마 받고 그쵸. 내 자금 얼마, 세금 얼마, 계산해서. 뭐 이사 비용까지 다 계산을 하시잖아요. 그쵸. 근데 갑자기 수도권 아파트에 대해서 대출 한도를 줄이겠다라고 발표를 했거든요. 그 얼마큼 줄이냐면 서울 같은 경우에는 5,500만 원이 줄어들고요. 5,500만 원이 줄어요. 준다고요. 네. 순감하는 폭이 5,500만 네, 원. 5,500. 오,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경기도에 있는 아파트가 5억짜리면 70% 대출을 하게 되면 57에 35, 3억 5천만 원을 대출을 해주잖아요. 네. 근데 경기도는 4,800만 원이 줄어들어요. 네, 그래서 3억 200만 원만 대출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그 큰 거의 돈을 10분의 1이. 네, 어디서 마련을 하겠어요. 그러면은 또 이제 계획이 다 틀어지는 거고. 그렇죠. 그럼 집을 포기하거나 안 사거나 안 사는 거죠. 아예 계약을 안 했으니까. 예, 그래서 나중으로 미루겠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아니면 나는 꼭 사야 되니까 디딤돌 대출은 못 받잖아요. 그러면 그냥 민간은행, 우리 시중은행으로 가서 대출을 받겠다라고 할 수도 있죠. 근데 시중은행 금리하고 디딤돌 대출의 금리는 차이가 큽니다. 적어도 1%에서 2% 차이가 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나는 저렴한 금리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인데 이제 한도를 줄이는 바람에 민간은행으로 가게 되면 대출이자 내면서 좀 생활이 더 팍팍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집값을 한 10% 정도 더 싼 지역을 찾아보려고 해도 그러면 지역이든 뭐 세그먼트든 너무 달라지니까. 네. 사실 근데, 참. 어렵죠. 근데 이런 대출 규제가 네. 이제 좋게 말하면 창구지도고 나쁘게 말하면 관치금융인데 물론 이제 그 목적성이 분명히 있기는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어떤 좀 네. 과열을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거긴 합니다만 이런 대출 규제가 과연 지속될 수 있을까요? 언제까지 가능할까요? 연말에는 항상 그랬습니다. 특히 연말. 근데 이제 조금 올해는 일찍 시작이 된 거고요. 연말에는 그 대출 총량이라는 것 때문에 근데 이 총량이 물론 이제 매년 조금씩 늘어나기는 하지만 부동산 가격이 계속 상승을 하고 있었잖아요. 네. 예전에 비해서 집값이 많이 오르고 2배가량 오른 경우도 많이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대출이 늘어나는 것은 너무 당연할 수밖에 없는데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해서 그 비율을 정해놓고 거기에 맞춰야 되는 상황이라서 연말에는 항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런 말을 많이 해요. 대출을 잘 받으려면 연초에 받아라. 그때가 가장 좋다. 그래서 혹시라도 집을 매수할 계획을 세우고 계시는 분들, 대출을 꼭 이용을 하셔야 되는 분들 같은 경우는 한 9월이 되기 전에 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또 학습 효과가 되는 거죠. 항상 연말 되면은 대출 잘 안 나오니까 네. 최소한 여름까지는 뭔가 잔금 치르는 일정 이렇게 끝내야 된다 막 이렇게. 네. 그리고 그 만약에 이제 어쩔 수 없이 뒤로 밀렸다 하시는 예. 분들도 계세요. 뭐 11월 지금 잔금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어. 근데 이런 분들은요, 저희 이미 8월, 9월에 서류 다 쓰고 아하. 예, 은행에다가 서류 다 밀어 넣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대출 신청 그쵸. 심사일 기준으로죠. 네. 아니요, 신청이라도 하면 예. 이제 은행에서는 은행마다 틀리긴 한데 예. 이제 신청 이렇게 서류를 저희가 쓰잖아요. 네. 그러면 그때부터 그 전산으로 등록을 하면서 심사를 해요. 그래서 미리 심사를 해 놓으면 나중에 그 대출을 이용을 할 수가 있는 그런 은행이 많고요. 근데 그 심사도 한 석 달 전에 이렇게 심사 서류 넣으면 안 됩니다. 이거 잔금 치르기 한 달 전에 대출 그러니까 실행이라고 하죠. 대출 실행 한 달 전이나 뭐 한 3주 전에 저희는 심사해요. 나중에 가져오세요. 또 이러던데요. 그런 은행이 대부분이죠. 예. 보통 한 달 전에 가져오라고 하는 은행이 많아요. 그런데 은행이나 보험사에 따라서 최장 3개월 전에 접수가 가능한 은행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너무 불안하다. 예전에 규제 막 있었을 때 그런 은행으로 많이 대출을 했어요. 3개월 전에 시행하는 은행으로. 왜냐하면 너무 어디입니까, 불안하시니까. SC제일은행입니다. 아 그래요. 네. 아니 근데 이게 왜냐면 이제 부동산 같은 경우는 계약을 하고 다음 달에 이사 가는 게 아니잖아요. 보통 한 2개월, 3개월 정도의 네, 텀은 맞아요. 두고 준비를 네. 하는데 정작 대출이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는 한 3주, 4주 그 사이에 알 수 있다라고 하면 너무 불안한 거죠. 그렇죠. 그 텀이. 네. 근데 이제 접수하고 3개월 전에 접수를 하게 되면 빨리 그 서류를 돌려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막판에 거절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본인이 뭐 뭔가 실수를 했다거나 예를 들면 저희가 대출 심사를 다 했는데 그때 가서 이렇게 뻘짓이라고 하죠. 하지 말아야 되는 그런 행동들을 하는 분들이 계세요. 하지 말아야 되는 행동이요? 예, 그 예를 들면 어떤 거였냐면 예. 그분은 정말 소득이 별로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네네네. 간신히 DSR을 맞춰놨는데 네. 이분이 대출 실행하기 하루 전에 어디 가서 1,000만 원의 신용대출을 턱 받아버린 거예요. 아, 그러면 은행이 모를 거라고 생각하죠. 다 압니다. 은행에 따라서 그날 다시 돌려보는 은행이 있고요. 물론 그냥 넘어가는 은행도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 다 걸러냅니다. 네, 그래서 그런 행동은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그렇게 뭐 그런 행동을 하시는 분을 제외하고는 거의 승인이 나면 기표라고 하는데 대출이 실행될 때까지 큰 무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안전하게 하려고 2개월 전에 심사 서류 다 넣고 네. 은행에서도 오케이를 받았고 네. 이 금액 나온다고 봤는데 음. 내일 모레 이사인데 네. 대출 실행 한 이틀 앞두고 신용대출 받아버리면 안 띵동 돼요. 잠깐만요 고객님 와보세요. 네, 그 대출 금액 못 나갑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요. 난리 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분은 막 급하게 막 그 대출 다시 이렇게 저희가 전문적으로 끈다고 하는데 불 끈다고. 예, 꺼버리고 그리고서 겨우겨우 해서 진행이 아. 됐었거든요. 그런 경우 많아요. 그래서 그런 행동은 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2억 대출 받는데 1,000만 원 신용대출 네. 받은 것 때문에 이게 다 완전 틀어져 버리는 거죠. 야. 그러면 뭐 1,000만 원 빼고 주시면 안 되나요?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은행은요 그 심사를 딱 2억으로 맞춰 놓으면 그만큼만 딱 진행이 되는 거지 다시 1억 9천에 대해서 심사를 하려면 다시 처음부터 네, 다시 처음부터 시작입니다. 그럼 금리도 달라지고 모든 게 틀어져 버리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하시면 안 돼요. 아이고. 네. 그거는 조금 더 잠시 후에 네.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실수에 대해서 더 한번 또 이야기를 네, 나눠볼게요. 그럴게요. 제가 또 이야기 나누던 것들 예를 들어서 연말에는 항상 대출이 좀 타이트하게 관리가 되었었고 그럼 또 연초에는 풀리고 이게 또 네.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시점에서도 25년 초 되면 또 풀린다 이렇게 보는 게 맞나요? 네, 맞습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예. 이제 연락이 오는 게 1월 잔금은 원활합니다. 은행에서? 네, 12월까지는 안 되겠지만 1월부터는 원활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은행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습관적으로 그 일을 하시는 분들은요. 그러니까 영업 목표치라는 것도 있어요. 아, 또 한켠에서는 또 영업 그렇죠. 목표치를 해야 되는 거죠. 네. 은행은 당연히 대출을 많이 내줘야 또 맞습니다. 돈을 버는 회사니까. 그렇죠.
아무리 뭐 정부의 눈치를 보면서 음. 총량을 맞춘다고 해도 아니 수익이 나야 될 거 아니야. 그쵸, 나는 그쵸. 대출 아예 안 하겠다. 이건 은행 망하자는 얘기거든요. 그쵸. 그래서 영업 목표치라는 게 또 있기 때문에 어. 은행 직원들 입장에서는요. 저희도 왜 공부를 할 때 그 빨리 하고 좀 쉬고 싶다 이런 생각 하신 적 없으세요? 일 같은 것도 막 몰아서 확 해버리고 나머지 좀 쉬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아하. 은행 직원들도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하나 봐요. 그래서 연초에 빨리 영업 목표치를 달성을 하고 그리고서는 좀 그다음부터는 서서히 하고 싶다. 이 영업 목표치라는 게 대출 금액이 목표치가 아니고요. 네네네. 그 여러 가지로 이제 은행별로 그 영업에 대한 그 기준이 있어요. 뭐 신규 고객을 늘리는데 아하. 몇 점, 뭐 카드가 몇 점, 뭐 적금이 몇 점. 뭐 KPI 점수. 네,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 점수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빨리 달성을 하고 쉬고 싶은 거죠. 막판에 또 하려고 하면 또 잘 되지도 않고 힘드니까. 근데 그게 예를 들어서 네. 1월 1일은 이제 뭐 쉬는 날이니까 뭐 1월 2일부터 1월 3일부터 뭐 바로 그게 대출 실행이 가능해진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기표일이 1월이 지나가면 기표일. 예, 가능하죠. 12월부터 이제 심사가 1월은 가능할 수 있게끔 오픈이 되니까 네, 그거는 가능하죠. 이게 참 행정적인 게 참 한 끗 차이가 너무 되게 커 보입니다. 12월 말은 안 되고 1월 초는 되고. 그러니까 12월 30일 잔금 이러신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좀 부동산 해보신 분이라면 네. 어느 정도 아시겠네요. 네. 그 12월엔 잔금 치르는 거 아니야. 뭐 네, 이런 식으로.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또 반대인 경우도 있어요. 뭐냐면 반대로. 안 팔리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 막 너무 급하니까 이제 은행 대출이 막 이렇게 막히고 이러면 거래가 뚝 끊어지거든요. 저희가 8월까지 거래가 엄청 많이 됐었어요. 서울에 그쵸, 있는 그쵸, 부동산들이. 근데 9월부터 뚝 끊어져가지고 지금 거의 거래가 잘 안 되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많은 분들이 그 대출은 사실 부동산 거래 지표거든요. 예. 문의가 들어오면 아 이제 살려고 하나 보다. 예, 이런 느낌을 많이 받는데 저 1월 잔금 하려고요. 알아보러 다니려고요. 그래서 네네. 그럼 1월로 미루세요? 뭐 이렇게 얘기를 많이 드려요. 그런데 이분들이 하나같이 하는 말이 거래가 안 돼서 급매가 나오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싸게라도 살려고 12월 잔금 안 돼요? 막 이렇게 문의를 하시는데 그렇게 가격이 많이 싸면 무리를 해서라도 좀 금리가 높더라도 12월 잔금을 하는 게 오히려 유리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제 역발상인데 사실 네. 이게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고 돈이 좀 있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싸게 급매물을 잡으려면은 연말에 잔금 치러주면 된다. 참 이게 또 아이러니한 거. 왜냐하면 또 그 연말에 또 빨리 급하게 파시는 분이 또 있는 네, 문제여서 이거는. 맞아요. 양도세 아이고. 때문에 뭐 올해 안에 팔아야 된다 뭐 이러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잘 조율을 하셔야죠. 일단 집을 사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니 근데 이게 뭔 난리냐는 거죠. 이게 사실 봄, 여름, 가을, 겨울은 늘 반복이 되는 거고 1월부터 네. 12월까지는 늘 반복이 되는 건데 연말로 가면은 안 되고 연초에는 또 되고. 네. 근데 저희도 지금 정말 13년째 일을 하고 있는데 네. 그 까먹게 되더라고요. 연초에도 막 하다가 맞다 연말이 또 안 되지 막 이런 생각을 계속 반복이 되다 보니까 많은 분들한테 미리 말씀은 드리고 있는데 그냥 똑같은 현상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어려워요. 이제 대출의 계절성도 알고 네. 있어야 되는 거고요. 네. 참 어렵습니다. 네. 아까 잠깐 그 네. 제2금융권 이야기를 네. 해주셨는데 그래서 급한 사람들은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지역 단위 농협, 네. 보험사 찾아가는 거잖아요. 네. 거기서 그럼 대출 받는 거는 일단 대출 금액은 나옵니까? 이금융권 대출이요. 만만하진 또 않습니다. 왜냐하면 보험사 같은 경우에 금리가 엄청 좋았거든요. 좋았다는 건 쌌다. 싸다. 예. 네. 그런데 못 팔아요. 없어요. 한도가 없어요. 거기도 이제 금당국의 네, 레이더에 그렇죠. 들어와서. 네. 예. 그냥 안 팔고 말지. 괜히 타깃이 되는 것보다는 낫잖아요. 그래서 보험사들 입장에서는 그냥 안 파는 걸로. 그래서 거의 접수가 지금 불가능한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이금융권에서 열심히 했었던 새마을금고도 너무 많이 한도가 소진이 돼가지고 조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다주택자 대출은 아예 거절이 되고 있고요. 근데 이 금융권도 제가 알기로는 24년 뭐 9월이나 10월까지는 풍선 효과로 인해 사람들이 그쪽으로 몰려갔는데 네. 근데 정책 당국에 딱 보니까 너네 그러지 마. 그래서 거기도 아예 안 됩니다. 저희도 네. 손님 오지 마세요. 네, 이러고 맞아요. 있는 거고. 네, 그래서 다주택자부터 이제 금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다주택자부터. 네, 근데 이제 문제는요. 중도금 대출, 잔금 대출이에요. 네네네.
지금 이금융권에서 중도금 대출, 잔금 대출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네. 거의 80% 가량 집단 대출인데 저희가 그 대출을 하고 싶어서 하는 사람도 있지만 네. 어쩔 수 없이 하셔야 되는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내가 분양을 받았어요. 근데 아파트 청약에 당첨이 돼서 분양을 받았는데 그쵸, 그쵸. 이거에 대한 잔금을 하려면 대출이 필요하거든요. 그쵸. 이것까지 현금으로 해라. 이러면 누가 분양을 어떻게 받습니까? 그래서 근데 이런 분들이 1금융권에서 저희 이제 그 집단 대출 안 하려고요. 이러면 2금융권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2금융권도 대출을 줄여라라고 하면 이분들은 그러면 어디로 가면 되나요? 이런 게 조금 문제가 될 수 있고요. 그래서 이금융권 같은 경우에 지금 최대로 눈여겨보고 있는 그런 곳이 있기는 해요. 어디냐면 올림픽 파크 포레온이라고 들어보셨죠? 둔촌주공. 예. 네, 둔촌주공 1만 2천 세대 단군 이래 최대 규모라고 하는 그 잔금을 앞두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쪽으로 모든 은행이 다 몰려갔어요. 대출을 해야 이익이 나니까. 이번 그 규제 직전에. 그렇죠. 예. 네, 그랬는데 이제 규제를 자꾸 하다 보니까 한도 소진도 빨리 되고 그리고 한도를 조금밖에 못 풀어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 많은 분들이 그 빨리 대출을 신청을 해라. 뭐 이렇게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얼마 전에는 어디에서 이제 뭐 단독 달고 뉴스가 나왔는데 신한은행이 그 둔촌주공에 1,000억 원 한도로 대출을 푼다라고 해서 무슨 뭐 큰 뉴스처럼 나왔는데 12,000세대가 입주하는데 1,000억 원이면 사실 진짜 너무 조금이죠. 얼마 안 되는 돈이잖아요. 수조 원이 지금 나가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근데 그만큼 이제는 뭐라 해야 되나 대출의 수요와 공급이 완전 이제 꼬여버린 거네요. 네, 근데 신한은행 같은 경우는요 좀 심각하게 목표치를 넘어섰어요. 네, 그러니까 그 전에 대출을 너무 많이 내줘서. 많이 한 거죠. 네. 이거 참 어찌됐든 간에 이게 또 분양을 받으신 분들, 부동산 네. 실수요자들이 이 또 혼란을 겪고 있는 거고. 그렇죠. 그게 어떻게 그러면 둔촌주공 같은 경우는 어떻게 풀리기는 풀립니까? 뭐 대출이 아예 안 되진 않으니까 이제 예. 금리가 이제 싼 은행 순서로 점점 소진이 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보니까 광주 농협 중에 한 지점이 4.2%대로 금리를 이제 출시를 했는데 바로 완판됐다고 하더라고요. 경기도 광주에 있는 지역 농협에서. 네. 4.2%면 진짜. 좋은 금리죠. 제가 네. 알기로는 지역 단위 농협이 한 1,600개인가 엄청 많은데. 엄청 많습니다. 근데 그걸 다 지역별로 찾아다니는 거 아니야? 어디 막 김포 농협, 부천 농협, 평택 아니에요. 농협. 들어가 있어요. 집단대출 은행이 이제 한 곳에 영업을 모여서 할 수 있는 곳들. 그렇죠. 이제 부스가 있어서 다 브리핑을 하기 때문에 예. 그 소유자분들은 이제 쇼핑을 하는 거죠. 어디 가면 좋을까? 무슨 이렇게. 전시회 박람회도 네, 아니고 부스 맞습니다. 네, 모델 하우스처럼 이렇게 다 이렇게 부스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제일 좋은 대로 하면 되는데 예전 같으면 이제 간을 보죠. 네네. 나는 뭐 여기는 뭐가 좋고 여기는 부수 거래가 너무 많네. 저기는 금리가 너무 높네. 뭐 이러면서 간을 봤는데 지금은 할 수 있는 데서 빨리 괜찮다 싶으면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아이고 참 혼란스럽습니다. 네. 저도 이제 맞습니다. 대담을 하면서 이게 무슨 난리입니까라는 표현을 계속하게 되는데 이 시기가 항상 그랬어요. 근데 보통 이제 한 12월 들어서면 더 심각했는데 올해는 너무 빨리 일찍 시작을 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세요. 그러네요. 그러면은 하여튼 이런 이제 힘든 상황에 놓이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좀 상식적으로 알아두면 좋을 만한 네. 대출 꿀팁도 좀 그럼요. 몇 가지 여쭤볼게요. 네, 사실 예전에는 그것도 있었죠. 규제 지역에서는 집값이 15억 원 넘어가면 아예 이건 대출도 해주지 마 이런 것도 있었고 지금 뭐 풀렸긴 풀렸어요. 했습니다. 한 네. 2년 전인가 풀렸죠. 네, 대출 규제가 또 언제 생기고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 거잖아요. 예측 불가능하고. 그러면 이거는 규제받는 기준은 일단 잔금을 치르는 날 아니면 내가 계약서를 쓴 날 은행 가서 심사받으면 어떤 게 기준일이 됩니까? 이게요. 또 어떤 기준이 있는 게 아니에요. 또 그때마다 다 달라요. 몇 장수 마음이요? 네, 맞습니다. 은행 마음이고 뭐 정부 마음이고 그때그때 규제에 따라서 시기가 다 틀려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예전에 뭐 10억 초과 투기과열지구 아파트 대출 전면 금지 뭐 이런 일 있었잖아요. 있었죠. 예, 뭐 그런 경우는 뭐 이런 거죠. 뭐 그때 그날 이후 계약한 것부터는 안 된다라든지. 그러니까는 그게 딱 정책으로 네. 어떻게 세워져서 나오느냐. 네, 그렇죠. 그때 발표를 해요. 규제를 하면서 자 지금부터 언제부터 사는 아파트는 안 된다라거나 아니면 요번 달까지 사는 아파트는 된다라든지 뭐 예전에는 이제 문정부 시절에는 정말 심각했던 게 뭐였냐면 이런 규제가요. 저녁 4시 막 이렇게 발표가 돼요. 은행 문 그런데 닫고. 예, 그렇죠. 은행문 닫을 시간 내일부터 안 돼? 뭐 이러면
밤새도록 서류를 밀어 넣어야 되는 그런 일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뭐 어떤 기준이 딱 있으면 좋잖아요. 뭐 그날 계약한 것까지는 봐준다 뭐 이런 게 이게 다 틀리기 때문에 그때 맞춰서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아니 이게 무슨 뭐 대학교 그 입시원서 넣는 눈치 작전도 아니고 맞아요. 은행원들 일단은 은행문 셔터는 내렸는데 경비 아저씨 있는 뒷문으로 가서 서류 좀 받아주세요. 네. 이거 해야 되는 거예요? 은행에다 일단 넣어야 되니까. 전산을 그날까지 등록을 해야 되니까 밤새도록 한 적도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또 요번 규제 같은 경우는요. 뭐 최근에 이제 방공제에 대한 규제가 많았잖아요. 방공제. 네, 방을 갖다가 이게 방공제가 뭐냐면 저희가 대출을 할 때는 원래 70%가 대출 한도가 아니고요. 방을 하나 빼게 돼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서울이 5,500이거든요. 근데 5,500이 한도가 줄어드는 그런 규제인 거죠. 그 방을 공제한다라는 거 이게 옛날식인 거죠. 저 집에 방이 3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저 월세 줄 수 있는 거 아니야? 약간 이런 개념? 네, 맞아요. 네, 그런 개념이에요. 네. 그래서 어찌 됐든 이제 뭐 경매 넘어가고 뭐 이렇게 되면서 막 엄청 복잡한데 그것까지 이야기는 좀 어려우시니까 그냥 5,500을 빼나 보다. 서울에서 그러니까 대출 한도에서 5,500을 그렇죠. 뺀다. 네, 5,500이 줄어드는 네. 그런 규제인데 그런 규제를 이번에 나왔을 때도 뭐 예전 계약자는 보호한다 뭐 이러면 좋잖아요. 근데 예. 그런 거 없이 자 지금부터 일주일 후부터는 안 됩니다. 뭐 이렇게 해버리니까 그때마다 다 너무 달라서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그 기준일을 세우기가 참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이게 뭐 주식처럼 오늘 사서 내일 팔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부동산 계약을 뭐 1년에 한 너댓 번씩 하시는 것도 아니고 정말 이제 10년에 한두 번 할까 말까인데 이것도 맞아요. 큰 대출이니까. 그럼요. 근데 그럴 때 내가 전에 공부해 놨던 기준이 다음 주부터 바뀐다. 이래 버리면 이제 어렵죠. 왕 네, 맞습니다. 제가 이제 그 계속 일을 하면서 책을 항상 빨리 내고 싶었어요. 아, 네, 그런데 제가 그 책을 낸 게 2년 전인가? 그때 예. 낸 이유가 뭐냐면 너무 규제가 바뀌니까 책 쓰고 책을 있으면 쓰면 또 바뀌고 책을 쓰면 또 바뀌고 뭐 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 책도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개정판이 나와야 될 그런 상황인데 그 정도로 너무 많이 바뀌는 게 대출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는 건 사실인데 저희가 이제 하나 팁을 드린다라고 하면 또 그냥 가면 아쉬우니까 정도를 걸어라라는 말을 드리고 싶어요. 저희가 이런 규제가 나왔을 때 구제를 해주는 분들이 있어요. 구제라고 하죠. 구제. 아, 여기까지는 해준다. 뭐 이런 경우가 뭐냐면 뭐 예를 들어서 자, 지금부터 규제가 나오면 이전 계약자들은 보호를 해주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이전 계약자는 어떻게 구별을 하겠어요? 내가 언제 계약을 했는지를 어떻게 구별을 하냐면 뭐 계약서 날짜 보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 날짜는 고칠 수 있잖아요. 전문용어로 가라. 그렇죠.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은행이나 정부가 머리가 엄청 좋아요. 그걸 모를 리가 없어요. 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하는 방법은 뭐냐면 입금증이에요. 입금증. 네, 계약금을 입금을 하잖아요. 그럼 나중에 저 현금 줬는데요. 뭐 이러시는 분들 그거 안 믿습니다. 누가 몇 천만 원씩 현금으로 계약금을 주시는 분 거의 없어요. 그래서 본인 입금했다라는 입금증을 주셔야 되는데 예전에 이제 그런 분들 구제를 하려고 저희가 입금증을 가져와 봐라라고 했는데 저기요 너무 급해가지고요 제가 입금한 게 아니고 부동산 사장님이 대신 입금했어요. 뭐 이러는 경우 안 있어요. 통하는구나. 네. 그래서 그러니까 정도, 그러니까 모든 거를 순리대로 그냥 정상적으로 하면 문제가 없는데 이렇게 약간 어긋나 버리면 만회하기가 힘든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꼭 본인 입으로 입금. 계약자 본인의 이름으로 입금을 입금. 해놓은 그 날짜. 네. 그런 게 이제 보통 입증 서류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네요. 네. 또 하나 요거 이제 많이들 헷갈려 하시는 이유가 우리가 또 뭐 이사를 자주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대출로 이제 잔금을 치르지 않습니까? 네. 이사 집 들어가면서 그날 잔금이 나오게끔 세팅을 해놓는데 그날 혹시 이제 공휴일이어서 또 주말에 이사할 수도 있는데 그렇죠. 이사 주말에 하고 싶어 하시죠. 그렇죠. 네. 근데 그날 은행이 쉬니까 혹시나 이 잔금 처리가 잘못되지는 않을까 걱정이 되기도 하거든요. 네. 공휴일로 하는 건 괜찮습니까? 뭐 혹시나 공휴일이어서 잔금 처리가 안 될까라고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안 되거든요. 아예 공휴일 날은 입금이 되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네. 은행 쉬는데 어떻게 입금을 해요? 은행 직원이 공휴일 날 나와서 이분은 공휴일 대출 받으니까 싸드려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미리 예약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잠깐 생각해보면 난 다 평일에 이사했나?
주말에 하셨을 수도 있어요. 집을 그러니까 이게 이제 두 가지로 제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깔끔 네. 정리해드릴게요. 네, 네. 자, 우리가 대출을 받을 때는요 두 가지가 있죠. 전세로 이사를 가느냐, 네. 매매로 이사를 가느냐 두 가지입니다. 그쵸? 네. 근데 이제 첫 번째 매매 잔금으로 이사를 가는 경우 내가 집을 샀잖아요. 집을 사면 공휴일에 은행만 쉬는 게 아니고요. 등기소가 쉽니다. 아하. 그러면 소유권 이전을 해야 되는데 공휴일이면 소유권 이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아무리 돈을 내가 다 줘도 내 집이 안 돼. 그럼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본인 입장에서도 너무 불안해서 공휴일 날 잔금을 하시면 안 됩니다. 매매는 절대 안 되세요. 그래서 최근에 요번에 이제 10월 1일 날 임시공휴일로 바뀌었잖아요. 그때 미리 계약하신 분들은 10월 1일 날 잔금하신 분들이 있었어요. 그거 다 바꿨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공휴일 날은 절대로 오. 매매 잔금은 하시면 안 돼요. 내가 현금으로 다 내가 매매 잔금 할 거야 하셔도 소유권 이전을 해올 수 없기 때문에 너무 불안해서 그렇게 이용하시면 안 되고요. 대부분 근데 중간에 법무사분들이 끼잖아요. 네. 그래도 좀 불안한 거예요? 불안하죠. 등기 아니 자체가. 법무사가 돈을 가지고 등기소에 가 등기를 해야 되는데 문을 닫았잖아요. 그러면 하루가 됐든 이틀이 그럼요. 됐든. 저는 불안해서 못합니다. 그리고 은행 입장에서도요. 설정을 당일날 할 수가 없는데 대출을 해드릴 수가 없죠. 그래서 매매 잔금 꼭 기억하세요. 매매 잔금은 공휴일 날 하시면 안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전세 자금 대출이에요. 네네. 전세로 이사 가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예. 근데 토요일 날 이사를 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왜냐하면 그 내가 원해서일 수도 있지만 그 전세입자가 토요일 날 이사를 가야 되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그 날짜가 그렇게밖에 맞을 수가 없다. 저희가 웬만하면 평일 날 하세요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안 된대요. 이분은 뭐 토요일 날 이사를 하셔야 된대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 계시거든요. 그런 경우는 전세 같은 경우는 하루 전에 대출을 실행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토요일 날 이사를 하지만 금요일 날 대출을 기표한다고 하죠. 돈을 드립니다. 네, 그래서 이사를 할 수 있게끔 도와드릴 수는 평일로 있어요. 맞춰서. 네, 그런데 또 이제 저희 입장에서 제가 이제 전세 세입자예요. 네. 그럼 다 줬는데 전입 신고를 못 하잖아요. 아하. 우리가 전세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시죠? 전입 신고예요. 확정일자 전입 신고. 받아놓고 전입신고하고. 네. 내가 전입 신고를 해야지만 내 그 어마무시한 정말 그 소중한 그 전세 보증금을 지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나 전입 신고를 못 해. 주민센터가 문을 열어야 되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되도록이면 평일 하시는 게 좋고요. 안 되면 미리 전입 신고를 하시던지 뭔가 대책을 세우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휴일날 이사하는 게 편해요. 직장도 안 나가고 이럴 수는 있겠지만 이게 네. 대출이 끼어 있으면 확실히 달라지는 네. 거예요. 상황이. 안 하시는 게 여러 가지로 좋을 것 같아요. 또 그거 하나 불안할 때가 있습니다. 은행 창구 가서 이제 대출 상담도 받고 대출 네. 상담사분들한테 상담도 받는데 막상 상담 받을 때랑 네. 심사할 때랑 네. 그 다음에 대출이 실행이 될 때랑 그 금액 뭐 가능 여부부터 네. 금액까지 이게 또 달라질 수도 있습니까? 그 사이에. 대부분 그냥 처음에 상담했던 금액이 실행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이제 뭔가 달라진다라고 네. 하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겠죠. 외부적인 문제, 내부적인 문제. 그 외부적이라는 거는 정부에서 어허. 자, 지금부터 대출 한도 줄여.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내가 심사해서 승인까지 다 받았으면 괜찮아요. 근데 이제 서류 접수 다 했고 괜찮은데 지금 막 접수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런 외부적인 문제가 있고요. 근데 그런 경우는 이제 극히 드물고 내부적인 문제가 더 큽니다. 나 자신에 대한 문제인 거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대출을 받을 때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뭐냐면 본인을 좀 잘 아셨으면 좋겠어요. 너 자신을 알라. 네. 예. 다 알 것 같죠. 예. 다 아실 것 같죠. 몰라요. 모르시는 분이 정말 많아요. 어떤 면에서? 일단 소득도 모르시고요. 내가 얼마 버는지 몰라. 그러니까 대충 회사에서 이게 연봉 사인한 연봉은 알지만 디테일하게 모른다는 네. 거죠. 이게 세전소득인지 세후소득인지 아. 프리랜서인지 네. 아니면 내가 지금 작년까지 연봉 2억이었어요. 막 이러시는 분 계시거든요. 그래서 어머 그러면 우리가 보통 작년 소득 얼마예요? 라고 이제 여쭤보거든요. 네. 작년에 소득이 2억이었는데 제가요 올해 퇴사해가지고 지금 놀아요. 뭐 이러시는 분 계시거든요. 그게 2억입니까? 아니거든요. 무소득이에요. 그래서 근데 본인은 작년 2억이었다. 근데 또 질문은 저희가 작년에 얼마 버셨어요? 라고 물어보니까 작년 걸 대답하는 거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그 한국말인데도 이제 서로 이해가 잘 안 되는 그런 부분 때문에 오류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게 일단 소득이에요.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주택수예요. 설마 네 집이 몇 개인지 모를까라고 생각하시죠. 한 50개 있어서 헷갈리나? 아니에요. 저는 무주택자라고 강력하게 주장을 하시더라고요. 예. 본인은 무주택자래요. 어머, 당연히 무주택자는 집이 네.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어머 그러신가 봐요라고 얘기를 나중에 보니까 뭐 상속된 지분에 지분. 를 갖고 있는 분들도 있으시고 네. 그리고 또 뭐 이주택자 본인이 모르는 그런 것들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네, 생애 최초라고 또 강력하게 주장을 하시는데 알고 봤더니 생애 최초가 아닌 분들도 있고. 뭔가 상속 증여가 네, 있었을 그 수도 있고. 중간에 뭔가 있었던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본인이 모르는 거를 저희가 어떻게 알겠어요? 상담하시는 분들은 모르시거든요. 근데 나중에 심사 넣었을 때 네, 조사하면 다 나오니까. 그때는 이게 불가능하다고 딱 나오는 뜨는 거죠. 거고. 네, 그래서 그 본인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한 판단을 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이걸 어떻게 알아봐야 됩니까? 뭐 알아보는 사이트가 있습니까? 국토교통부에서 주택수 조회를 하거든요. 그래서 나는 정말 무주택자야. 예, 나는 예. 정말 집이 좀 있었으면 좋겠네. 막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을 제외하고 약간 긴가민가하다 하시는 네네네네. 분들은 좀 조회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국토부 사이트에 그런 게 있어요? 아니요, 사이트는 없고요. 은행에서 의뢰를 아, 해서 은행에 하셔야 의뢰해서? 돼요. 네. 그리고 이제 소득 자료 같은 경우는 발급하기가 쉽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면 홈택스에 들어가면 그렇죠. 소득 금액 증명원이라는 서류가 있어요. 아니면 회사에서 원천 징수 영수증을 발급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발급을 해서 본인이 소득이 얼마인지 확실하게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요거는 세금을 낸 소득은 다 잡히죠. 네. 합계로 잡히게 그렇죠. 되는 거고. 네, 그리고 퇴사하신 소득은 없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그냥 그 현재 소득하고, 그러니까 현재 직장하고 현재 소득이 일치해야 된다는 거, 그거는 조금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중요한 게 이제 대출은 한도입니다. 나 네. 얼마까지 받을 수 있어요. 물론 뭐 담보도 많고 소득도 음. 엄청 많으면 이제 뭐 걱정할 것도 없겠습니다만 조금이라도 한도를 더 높게 받기 위해서 어떤 걸 좀 미리 준비하면 좋을까요? 일단 한도를 높게 받으려면 그 DSR은 충족을 해야 되니까 소득이죠. 소득. 제일 중요한 건 소득이고요. 그다음에 대출을 한도를 높게 받으려면 저희가 LTV라고 하죠. 보통 집값의 70% 무주택자인 경우에 비규제 지역에 집을 사게 되면 LTV 70%거든요. 예를 네. 들어서 그냥 계산하기 쉽게 뭐 10억짜리가 흔한 건 아니지만 10억이라고 할게요. 10억에 LTV 70%면 7억이 대출이 가능한 건데 저는 더 받고 싶어요.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계시거든요. 네네네. 그러면 그때가 만약에 집값이 상승기다. 그럴 수 있어요. 집값이 뭐 올라가고 있는 네네네네네네. 시기예요. 그럼 난 10억 주고 샀는데 11억이 됐어요. 저희가 보통 대출의 기준은 KB 시세를 보거든요. KB 부동산 시세. 네, 그래서 KB 시세가 11억이 됐네. 이럴 수 있어요. KB 시세에 약간 그 호가도 좀 반영이 되니까. 네, 실거래가 계속 반영이 예.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말씀을 저희가 드리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KB 시세가 10억인데 본인이 거래를 11억에 하는 분들도 계세요. 왜냐면 집값이 오르니까 오른 가격으로 또 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KB 부동산에 연락을 해서 그 말씀을 드려라. 이렇게 거래가 일어났다. 반영을 해달라. 그러면 이제 그 KB 시세가 올라가면 당연히 대출 한도가 늘어나겠죠. 10억짜리가 11억이 되면 7억 대출이 7억 7천 7천 이 되니까. 그렇게 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또 은행마다 대출 한도가 조금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1층 같은 경우에 그 KB 시세는 하한가, 일반가, 상위 평균가 이렇게 보거든요. 네. 예, 그런데 1층은 하위 평균가로 대부분 봅니다. 근데 뭐 특정 은행은 일반 평균가로 보기도 해요. 그러면 대출이 더 많이 나오겠죠. 그것도 은행별로 또 달라요.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 그러면 너 어떻게 이걸 알 수 있냐? 은행 가서 물어보면 되냐? 은행 직원은요. 예를 들어서 하나은행에 가서 그 신한은행은 대출을 어떻게 하나요?라고 물어보면 모르죠. 당연히 모릅니다. 예. 제가 그 1층 일반가로 하는 은행 직원하고 막 얘기를 했어요. 여기는 일반가로 해줘서 너무 좋아요. 제가 막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다른 은행은 안 그래요? 막 이렇게 정말 아무것도 모르시더라고요. 해당 은행 것만. 자기 회사 것만 알고. 네.
그쵸. 이거 뭐 직장인들이 자기 회사 뭐 제품은 잘 알아도 남의 회사 제품 잘 모르는 것처럼 네. 그거 비슷한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출 받으려고 어떤 상담 창구에 가서 보면은 또 그 대출 상담해주는 직원들도 뭔가 확실하게 말은 안 해주려고 하는 거고 항상 그럼요. 그때 가봐야 알아요. 서류 다 들어봐야 서류 다 알아요. 들어봐야 예, 알아요. 승인 나봐야 음. 알아요. 근데 상담 받으러 가는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몇 가지 정보만 알려주면 저 사람이 띠띠띠띠 다 말해줄 것 같은데 왜 그걸 안 알려줍니까? 또 이러고 있고. 아니, 그러니까 이 고객들 입장에서는요. 주민번호만 넣으면 다 나온다고 생각하세요. 최첨단 대한민국이라. 그러니까요. IT 강국 대한민국. 네, 주민번호 넣으면 저 얼마 나오는지 다 알죠. 막 이렇게 말씀을 모릅니다. 어떻게 합니까? 요거를 아는요. 저도 예전에 그렇게 해봤거든요. 아 진짜요? 은행 창구 가면 다 그렇게 뚜두두루 해서 다 나오는 줄 알았어요. 알파고처럼. 아, 아니더라고요.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은행 직원들은요. 너무 불안해요. 왜냐면 말 잘못하면 민원이 책임져야 너무 되니까. 많이 들어오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계약 전에 10억짜리 집 살 건데 7억 대출 나오죠라고 하면 제가 보기에 다 나올 것 같은데도 은행 직원 입장에서는 나온다고 말 못하죠. 보수적으로 해야 되는구나. 네. 아니 왜냐하면 이게 나온다고 얘기를 그러니까 딱 봐서 다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예, 알고 예. 봤더니 나중에 등본상에 뭐 그 직계 좀비속이 집이 있어. 이러면 대출 한도가 줄기도 하거든요. 아하. 그리고 배우자가 나 모르게 집이 있어. 남편이 집이 있는 거 내가 몰랐네. 뭐 이러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은행 직원 입장에서는 불확실한 정보로 정확한 답변을 절대로 해줄 수가 없어요. 이 속성도 알고 있어야죠. 그래서 대출을 받으려면. 그렇죠. 우리가 직장에서 다 직장인들이시잖아요. 일해보면 알잖아요. 제일 무서운 게 뭐예요? 민원이에요. 민원. 그 민원을 받게 되면 아무것도 못해. 아무것도. 그 제발 민원 좀 안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게 모든 직장인들의 특히 희망 서비스업 아닌가요? 계시는 분들. 서비스업. 네. 그렇기 때문에 은행 직원들도 마찬가지예요. 정확한 답변을 되도록이면 안 하고요. 그리고 금리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답답해 죽겠네. 금리가 정확히 몇 프로라는 거예요. 라고 물어보고 싶잖아요. 네네네. 막 정확하게 뭐 4.19예요. 뭐 3.85예요. 막 이렇게 답을 듣고 싶은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뭐 한 3.0에서 5.0 사이 나와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방구요. 뭐 어쩌라는 거야. 네, 뭐 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이제 정확한 왜냐하면 이제 그것도 또 뭐 본인 소득과 신용에 따라서 또 뭐 또 그 매일매일 바뀌는 기준금리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말을 잘못해서 그 금리가 내려가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은행 직원이 뭐 4.5예요라고 말했는데 실행일이 4.0이야. 그럼 막 은행 직원 막 칭송 레터 쓰고 싶을 거예요. 너무 고맙다 막 이러는데 4.5라고 얘기했는데 4.52야. 0.02밖에 안 올랐는데도 막 난리거든요. 그죠. 왜 네. 아까 말한 거랑 달라졌느냐. 그렇죠. 막 물어내라. 이렇게. 막 네가 책임져라. 막 그렇기 때문에 저 같아도 정확한 답변을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쩔 수 없는 거네요. 이거. 네. 그래서 본인의 소득, 네. 또 LTV 같은 이런 한도 같은 거 꼼꼼히 챙겨야 되는 거고요. 그렇죠. 왜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주거래 은행 찾아가면은 조금 더 대출을 잘 받을 수 있다. 네. 금리도 낮고. 네. 그거는 어느 정도 맞는 말이에요. 아마 제가 그 유튜브로 더 많이 유명해졌을 것 같은데 네. 주거래 은행 가지 마라. 라는 말을 제가 정말 많이 했었거든요. 주거래 은행이라고 뭐 이렇게 단골 우대 이런 거 해주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두 번째로 물어봐요. 네. 그럼 고객님은 주거래 은행 어디세요? 라고 얘기를 하면 네. 뭐 예를 들어서 뭐 신한은행이에요, 하나은행이에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그 은행에서 뭐 하고 계세요? 라고 여쭤봐요. 뭐 월급 통장이요, 신용카드요. 그게 끝이잖아요. 네. 그쵸? 근데 뭐 그렇게 주거래 은행이라고 강조를 하시는 건지 전 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주거래 은행이라는 건 사실은 그 은행에서 우대 받으려면 대출 좀 많이 좀 써주시고 네. 예금도 많이 하시고 그렇죠. 창구에서 막 보험도 가입하시고 막 이래야 뭔가 되는데. 많이 근데 이제 급여 하나 받으면 대부분 이제 주거래 은행이다. 그리고 내가 그 홈페이지를 그 앱을 이용을 해서 해당 앱을 이용해서 입출금을 많이 하면 그게 주거래 은행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뭐 맞죠. 급여 통장이 들어오니까. 그런데 은행 입장에서는 월급이 들어오는 순간 다 빠져나가지 않나요? 그렇죠. 월급은 그냥 스쳐갈 뿐. 네, 그게 뭐 얼마나 은행 입장에서 혜택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찌됐든 주거래 은행이 좋은 점은 고객 정보를 다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분이 뭐 급여가 얼마인지, 뭐 신용이 얼마인지, 내지는 뭐 주민번호, 뭐 이런 뭐 통장은 또 있는 거니까. 네. 그래서 다 가지고 있어서 뭐 파악하기는 좀 쉽다 이런 내용이고요.
근데 주거래 은행이 이제 특히 담보 대출에서는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네, 하나도 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주거래 은행이라는 거는 뭔가 많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뭔가 많이 가입도 하고 대출도 좀 쓰고 있고 신용카드도 쓰고 있고 이런 게 주거래 은행이 맞거든요. 근데 주거래 은행은 언제라도 옮길 수 있어요. 그냥 내가 하나은행이 주거래 은행이었는데 신한은행이 너무 싸. 금리가 뭐 하나은행이 지금 내가 주거래인데 5.0이에요. 근데 신한은행 갔더니 4.0에 해준대요. 옮기시겠어요? 안 옮기시겠어요? 당연히 옮기죠. 당연히 옮기죠. 예. 옮기시면 돼요. 그럼 그때부터 나는 신한은행이 주거래 은행이 되시는 거예요. 주거래 은행이 되면서 이제 급여도 신한은행에서 받고 카드도 신한은행 거 쓰고 새로 싹 다 바꾸시면 됩니다. 그게 조금 번거로울 뿐이지. 저라면 대출 금리 0.5% 낮추려면 뭐든지 다 할 것 같습니다. 다 옮기고, 네, 다 들고 다 할 것 같아요. 원래 그 우대금리 요건 이런 거 있잖아요. 네, 0. 몇 %포인트 낮춰드리는 대신에 월급 통장, 신용카드 몇 개 하셔야 됩니다라는 네, 거. 맞아요. 그럼 그게 옮겨가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는 거죠. 그럼요. 그렇게 그렇게 해서라도 해서라도 아니 어차피 하나은행에서도 그 요건 맞추고 있었는데 그 높은 금리를 받을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한 번만 좀 번거롭긴 해요. 내가 이제 그쵸. 앱도 깔아야 되고 다 뭐 급여도 더 옮겨야 되고 번거롭긴 한데 그래도 보통 대출을 받으면 뭐 만기가 40년이라서 40년을 쓰진 않지만 그래도 한 3년에서 5년은 이용하시거든요. 네. 딱 한 번만 번거롭고 싸게 쓰는 게 저는 제일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에는 그리고 그 주거래 통장 바꿨을 때 자동이체 기존에 하던 것도 한 번에 다 변경이 되더라고요. 맞아요. 네. 신청서 한 번만 쓰면 그럼요. 뭐 통신사 한 번에 뭐 싹 줄줄 옮겨갑니까? 카드사 그거 좀 줄. 편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사실 이제 우리가 은행에게는 갑이 되어야 되는 건데 그렇죠? 그러고 싶습니다. 아닌가? 네. 되게 어렵나? 지금 시점에서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이제 내년이 되면 아, 또 그때 달라요? 지금 대출을 안 해주는데 저희가 어떻게 그렇지. 갚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대출 소비자 입장에서는요. 그러니까 고객님이시기는 건 맞아요. 그런데 그 좀 큰 소리 치면서 은행을 고를 수 있어야 저희가 이제 좀 갑의 위치가 되는 거지. 제발 좀 해주세요. 저 좀 어떻게 안 될까요? 이런 시기는 좀 어렵다는 거죠. 때에 따라서. 네, 그래서 내년에 조금 큰 소리 치면서 금리를 고를 수 있는 그 시점이 되면 고객님이 되시는 거고요. 주거래 은행은 그냥 옮기시는 걸로 하시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런 말도 있잖아요. 그 은행에서 잡아놓은 물고기에 밥 안 준다 이런 말도 있고요. 잡은 물고기에 먹이를 주지 않는다. 네, 그리고 은행에서 제일 좋아하는 고객님은 어떤 고객님인지 아세요? 신규 고객님이세요. 네, 새로운 고객님을 제일 좋아하십니다. KPI 점수 높은 당연하죠. 그 은행원들 싹 다, 입장에서는 네. 새로 오신 고객이네. 우리 은행이랑 뭐 거래가 한 번도 없었네. 그렇죠. 저 고객 잘해드려야지. 네. 이렇게. 신규 고객 지수도 올라가고 또 싹 다 끌어올 수 있잖아요. 아, 월급 통장 카드 다. 네, 다 가져올 수 있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네, 그래서 잘 보고 가장 좋은 은행을 이제부터 주거래 은행으로 삼아야 되겠다. 저희가 예전에 이제 분개하신 분 계세요. 막 분노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자기가 30년 동안 그 해당 은행을 이용을 했는데 도대체 자기가 뭐 하나 하려고 요번에 이제 최근에 뭔가 좀 뭐 부탁을 했나 봐요. 근데 안 들어주더라. 너무 막 화가 난다. 막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가 더 좋은 데로 알려드릴게요. 옮겨드렸어요. 이게 사실 뭐 동네 쌀집하고는 좀 다른 거죠. 한 바가지 덮어주고 이런 거 아니죠. 당연히 완전 다릅니다. 신규 고객님 좋아하십니다. 그러네. 네. 또 하나 아까 그 대출 심사 받을 때 나 자신을 알아야 된다. 네. 그러면서 본인의 소득도 제대로 모르는 분들이 많다 알려주셨는데 심사 넣을 때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DSR을 산정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이게 연초에는 그 전년도 데이터가 다 마감이 안 돼서 은행으로 넘어오질 않아서 전년도가 아니라 전전년도 소득을 볼 수도 있다던데 그거 맞는 거예요? 네, 맞아요. 작년 소득이 안 나오면 전전년 거 봐야죠, 뭐. 그럼 예를 들어서 전전년도에는 연봉이 5천만 원이었는데 네. 전년도에는 1억이 됐어요. 일 열심히 해가지고. 그러니까 잠깐만. 작년이 더 낮다고요? 그쵸? 저거. 아니요. 그러니까 2년 전엔 연봉이 5천이었는데 1년 전에 1억이 됐어. 근데 그 다음에 1월 초에 대출을 받는다. 받으려고 해. 그럼 나는 이 1억이었던 소득 자료가 넘어와야 대출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그게 연초에는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아니요. 가능하세요. 그래, 어떻게? 네, 어떻게 하면 되냐면 예. 원천징수 영수증은 안 나올 수 있어요. 예. 그런데 갑종근로소득세라고 해서 아하. 따로 한 장씩 이렇게 한 장으로 딱 이렇게 나오는 서류가 있거든요. 그거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2024년이잖아요. 그
2025년에 대출을 받고 싶다. 네. 그럼 2024년 1월부터 12월치를 갑종 근로소득세로 서류를 가져오면 그 서류도 인정이 가능한 서류예요. 아하, 그렇게 해서 네. 연봉 격차가 갑자기 이제 음, 쭉 올라가신 분들은 네. 가장 최신 데이터가 중요하니까 그럼요. 갑종 근로소득세 그 네. 내역을 네. 그러니까 충분히 설명을 하시면 돼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작년 소득이 높은데 해결 방법이 없나요? 이렇게 질문을 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소비자들 입장에서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모르시잖아요. 그러면 은행 직원이라든지 상담하시는 분들이 충분히 도와드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은행은요. 대출을 많이 하고 싶어 해요. 예, 예. 그래야 수익이 창출하잖아요. 그리고 이 주택담보대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안전한 대출이에요. 절대 떼일 일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내 집을 떼이려고 뭐 연체를 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어요. 그리고 대출도 70%가 최대 한도기 때문에 집값이 70%까지 뭐 떨어지는 일이 그렇게 흔한 경우도 아니고 그래서 은행 입장에서는 적극적으로 대출을 해주고 싶어 아하. 하기 때문에 본인이 소득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의논을 하면 적극적으로 해결 방법을 찾아줄 수도 있어요. 약간 또 그런 것도 방법입니까?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보너스를 한 1,000만 원을 준대. 1월에. 근데 저 1월보다는 좀 12월로 땡겨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약간 이것도 방법인가요? 회사에서 해주면 가능하죠. 왜냐하면 회사에서 12월에 지급을 하게 되면 네네. 12월 소득으로 잡히잖아요. 네. 근데 그게 뭐 좀 작은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융통성을 발휘해서 해주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근데 대기업 같은 경우는 그렇게 개개인의 그죠. 직원이 뭐 3,000명인데 뭐 네, 그 사람만 해주기 이럴 수는 없고. 그렇게 해주진 않더라고요. 아하. 네. 그래서 어떤 뭐 대출 상담 받으러 가서 나 자신에 대해서도 잘 모를 수도 있고 직원한테 좋은 질문을 통해서 어떻게 네. 하면 되는지 방법을 배우는 거고. 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뭐 대출을 잘 받아라, 뭐 대출을 조장한다, 뭐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다 잘 하는 있는 게 제도 안에서, 중요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대출을 잘 받을 수 있을지 그런 거에 대한 설명을 조금 자세하게 드리고 있다라고 그쵸, 그쵸.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네. 이게 왜냐면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대출을 우리가 뭐 1년에 한 번씩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맞습니다. 몇 년에 한 번 받는 거다 보니까 몇 년에 한 번 받으면 네. 또 제도가 다 바뀌어 있어요. 그렇잖아요. 네, 또 가끔 헷갈리네요. 이제 제 고객님이 10년 전에 대출 받은 분이 아유 요즘은 어떻게 돼요? 라고 이제 연락이 오세요. 완전 바뀌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깜짝 놀라시거든요. 그쵸. 예전에 10년 전에 저희가 경매로 제가 처음에 이제 부동산 시장에 진입을 했었는데 그때 경매 대출은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80%씩 막 해줬어요. 그 당시 대출 받았던 분이 지금 대출을 받으려고 하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니 담보가 있는데 왜 대출을 안 해줘? 막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지금은 담보만 있다고 대출이 되는 게 아니고 소득이 따라와야 되거든요. DSR 이런 게 생겼고 네. 당시에는 없었던 제도들. 그럼요. 예. 그래서 내가 말씀하신 대로 뭐 집을 1년에 뭐 2-3개씩 사면 잘할 수도 있겠지만 보통 갈아타게 하시는 분들도 빨라야 3년, 보통 5년 주기로 많이 갈아타게 하시니까 좀 미리미리 그 대출 받는 시점을 기준으로 몇 달 전부터는 자세하게 이런 방송도 보시고 공부를 하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또 하나 꿀팁이 그 대출 심사 받기 전에 신용대출 네. 마이너스 통장 다 갚아버리라고 하더라고요. 아까 이제 역설적으로 이제 뻘짓이라고 해주셨던 것 중에 하나가 대출 실행되기 직전에 신용대출 받으면은 모든 게 무산돼 버릴 수 있다 이 말씀해 주셨는데 네. 기존에 있던 신용대출이나 마이너스 통장도 그러면 역으로 갚아버리면 대출 한도가 더 나오는 건가요? 그게 이제 그런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는데 네. 일단 그런 경우 같은 경우는 일단 상환을 하게 되면 신용대출을 상환하면 DSR 수준이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대출을 더 많이 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 다른 방법으로는 일단 상환을 하지 않고 있다가 은행에서 DSR 기준을 딱 맞춰주거든요. 서류가 네. 들어가면 아유 고객님 신용대출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통장 5천만 원이 있는 분이 안 갚았어요. 그러면 지금 5천만 원을 그냥 두고는 담보대출이 안 됩니다. 신용대출 얼마까지 상환해 주셔야 됩니다라고 전산으로 정확하게 뽑아주기도 해요. 그래서 저는 신용대출 못 갚아요. 뭐 단돈 1,000만 원이라도 남겨둬야 돼요. 이런 분도 계시거든요. 네. 그런 경우는 그러면 일단 갚지 마시고요. 은행에서 전산 돌려보고 왜냐하면 DSR은
금리의 영향도 많이 받거든요. 네. 금리가 낮으면 대출이 많이 나오고 아하. 금리가 높으면 안 나와요. 예. 그래서 그 시점에 금리를 돌려보는 것도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뭐 여유가 있어서 저는 신용대출 상관없어요 하시는 분들은 뭐 상환하시는 것도 괜찮지만 얼마라도 남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은행에서 서류 넣고 그리고 상환하셔도 돼요. 네, 근데 일단은 해보고. 근데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 뭐 신용대출 한 건이다, 마이너스 통장 한 건이다 네네네. 이런 분들은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 다중 채무자들이 있어요. 이거는 여기저기에서 빌리시는 네, 분들. 맞아요. 막 카드론, 캐피탈, 막 정말 많은 분들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은행 입장에서는요, 그 여러 개 있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차라리 큰 거 한 건 있는 게 낫지. 아하. 막 하나 막 이렇게 나와 있는 거 정말 싫어하거든요. 이걸 이제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제가 이제 경매를 했었다고 했었잖아요. 네. 경매 공부를 많이 했었는데 그 경매 정보지를 보면 그 경매로 넘어온 그 물건을 보게 돼요. 그럼 기록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 예. 사람이 왜 경매까지 오게 됐나. 그렇게 보게 되면 정말 망한 사람들은 마지막에 카드사에서 다 들어와요. 뭐 신한카드, 현대카드 뭐 이래서 카드사에서 막 들어오거든요. 그분은 정말 망한 거예요. 그런 분들은 갈 데도 없어요. 그래서 명도도 쉽지 않거든요. 은행인도 이제 반대로 생각하는 거죠. 이렇게까지 여러 군데서 빌린다고 정말 갈 때까지 간분이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다중채무는 줄이시는 게 좋습니다. 차라리 큰 거, 뭐 1,000만 원짜리 한 건 받는 게 낫지, 뭐 카드론 200, 300, 200, 300 이렇게 받으면 굉장히 불리할 수 있어요. 신용 점수도 안 좋아요. 그런 분들은. 아이고. 네. 요런 거 몰라서 그냥 급하니까 음. 얼마라도 땡겨서 쓰자. 급하니까 얼마라도 대출 받아보자. 이랬다가 나중에 저쪽에서도 대출 안 해줘. 저쪽에서 날 안 믿어줘. 네. 저쪽에서 점수 깎여.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신용 점수도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음. 사실 담보대출 같은 경우는 신용 점수가 막 좋다고 해서 금리가 월등하게 좋아지지는 않는데요. 최근에 이제 어떤 분이 다중채무자였어요. 네. 근데 그 담보대출의 금리가 너무 높게 2% 가까이 높게 나오더라고요. 2%포인트나 높게. 네, 그러니까 대부분의 고객님이 4%였으면 그 6%가 나왔어요. 어.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신용 점수 관리를 위해서는 다중채무는 상환을 하시고요. 지금 말씀하신 신용대출이라든지 마이너스 통장 한 건 정도는 뭐 그냥 두셔도 나중에 정확하게 이제 한도 산정이 되면 네. 그때 상환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담보대출 시에도 신용점수는 무시할 수 없으니 그럼요. 신용점수는 평소에 관리를 해야 되는 거고. 네, 연체하시는 분들 있거든요. 습관적으로 연체. 그도 이제 어떻게 보면 계속 돌리다가 음. 연체가 되는 거죠. 그런 분들도 계시는데요. 그냥 까먹었어요. 뭐 이러시는 분들도 계세요. 제가 까먹을 수가 있네. 통장에 돈이 없는 걸 몰랐어요. 뭐 이러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 해당 이자가 나가는 통장에 돈이 없고 뭐 다른 통장에 돈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아, 이 통장인 줄 알았는데 저 통장이었고 이런 거 헷갈릴 수 있죠. 그런 경우도 있고요. 정말 다양한 사례가 많아요. 예전에 맞아요, 한 맞아요. 분은 뭐 대출 나가는 통장이 보이스피싱 계좌로 잘못 뭐 막혀서. 네, 그래가지고 안 빠져나가가지고 연체가 된 분 계시거든요. 맞아요. 연체가 되니까 신용이 떨어지잖아요. 그분 다 바로 다른 대출 받으셔야 되는데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뭐 정말 경우의 수가 너무 많은데 그거를 다 충족할 수는 없겠지만 저희가 항상 정도를 걸으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연체는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참고로 그 어떤 악당 같은 사람들이 이거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대포 통장입니다라고 해서 신고를 넣으면 그 통장이 이제 잠겨버리잖아요. 네. 그거 악용하는 보이스피싱 일당들도 있다고 해서 아, 외부의 어떤 계좌번호를 알려줘야 할 때는 서브 통장을 알려주라 하더라고요. 주거래 통장을 잘못 알려도 이게 묶여버리면 대금 결제도 막히고 그럴 수 카드 결제도 있겠네요. 막혀버리니까 위험해지니까 신용도에 문제가 생기니까 그래서 그렇죠. 왜 요즘엔 붕어빵 파시는 분들도 앞에다가 계좌번호 써놓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래서 네. 그게 메인 계좌면 안 된다. 너무 좋은 막혀도 팁인데요. 되는 서브 계좌야 돼 이런 이야기들 하시죠. 아. 와이스트릿이 이렇게 유익합니다, 여러분. 저도 몰랐어요. 저도. 저도 그래야 되겠네요. 네네. 네. 어떤 순서도 중요합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절차에 따라서 대출 금리나 한도가 달라진다 이런 것도 있습니까? 그러니까 뭐 대출 순서라고 하시면 뭐 대출의 종류에 따라서 받는 순서를 말씀하시는 거죠. 신용대출이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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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담보대출이냐, 뭐 전세대출이냐, 그런 걸 수도 있고. 사업자 대출이냐, 뭐 이런 순서를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그것도 아니면- 있을 수 있겠고 아니면 네. 뭐 어떤 서류를 먼저 넣는 거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겠고 막 이렇게. 서류는 저희가 일괄 수령을 하기 때문에 일괄. 예, 그거는 큰 차이는 없는 네, 거고요. 그거는 별 차이는 없어요. 근데 이제 이런 경우는 있죠.
그 예를 들어서 입사를 했는데, 그러니까 심사할 때는 입사를 할 때 급여가 한 달치밖에 없었어요. 예를 들어서. 네, 네, 네. 근데 한 달이 지나서 이제 잔금 시점은 좀 뒤로 있는 분이죠. 급여가 더 많아졌어.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다시 서류를 제출을 하게 되면 더 나올 수도 있겠죠. 아, 소득 서류만 최신 걸로 다시 낼게요. 네, 이게, 네. 이게 가능해요? 그럼요. 다시 심사하면 되니까 시간이 있으면. 아, 시간이 네. 있으면. 근데 그것도 심사하는 기간은 필요하다라는. 그렇죠. 보통 은행에서 대출 심사하는 게 한 2, 3주 걸리나? 그 정도는 주시는 게 제일 좋고요. 보통 한 달 전에 접수를 하라고 말씀을 많이 드려요. 근데 이런 분들 계시거든요. 저 오늘 서류 접수하면 내일 대출 나오나요? 막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 계시는데 네. 현금 인출기 아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일정 시간을 주셔야 돼요. 신용대출은 좀 빨리 나와요. 아, 하루만 신용대출은 좀 해도 빠르고. 네,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담보대출 심사하는 데 시간 걸리고요. 왜냐하면 주택수 조회부터 벌써 하루 이상 잡아 먹잖아요. 네네. 예, 그렇기 때문에 아, 그런 시간은 충분히 주셔야 되고요. 저희가 일을 하다 보면 재촉하는 사람 싫지 않으세요? 그렇죠. 빨리빨리 하라고. 예. 책 같은 거 쓸 때도 막 원고 빨리 달라고. 어쩔 수 없긴 하지만 네, 막 네. 빨리 달라고 그러고 뭐 빨리 해주세요. 뭐 한국인의 특성상 빨리. 네, 예. 네. 그렇긴 한데 은행 직원이 본인 대출만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만큼 서류가 쌓여 있는데 그쵸. 빨리 해달라고 막 이러면 또 놓칠 수도 있고 본인한테 불리할 수도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간을 주시는 게 제일 좋고요. 전세 대출 같은 경우는 2주 이상 시간을 주지 않으면 아예 접수가 안 되는 은행도 있기 때문에 너무 촉박하게 서류를 넣으시면 안 됩니다. 네. 그렇죠. 또 그게 이제 여신 심사 뭐 이게 그 지점 단위에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뭐 지역 본부나 뭐 본점까지 가서 네. 뭐 승인은 받아야 될 수도 있고 네, 또 그러다 맞아요. 보니까. 본점 승인까지 다녀와야 되는데 뭐 본점에서도 또 그분 서류만 보고 오려고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엄청나게 많은 서류들이 쌓여 있기 때문에 시간을 충분히 주시는 게 본인의 건강을 위해서 좋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주택담보대출이라든지 어떤 특정 대출이 필요할 때 이걸 쓸 수 있는 상품의 순서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떤 게 더 잘 나오고 어떤 게 먼저고? 대부분 이제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 뭐 신용대출을 먼저 받을까요? 뭐 담보대출을 먼저 받을까요? 뭐부터 받아야 되나요?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그 저희가 이제 주택담보대출이 거의 최종 라인이에요. 본인이 집을 살 때 대출을 받으려고 네. 신용대출도 필요하고 담보대출도 받아야 되고 이런 분들이 대부분이시거든요. 그냥 나는 뭐 주식하려고 신용대출 받을 거예요. 그러면 그냥 그 신용대출 받으시면 돼요. 근데 집을 살 때 받는 분들은 대부분 신용대출까지 다 필요해서 집을 사는 그런 분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신용대출을 먼저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신용대출을 딱 확정을 지으면 그 신용대출이 이만큼 있다라고 전산에 입력을 하면서 담보대출까지 확정을 짓거든요. 그래서 보통 저희가 순서를 따진다라고 하면 신용대출 먼저 받고요. 그리고 나서 그 주택담보대출 신청해서 승인까지 완료하면 당일날 그 신용대출은 본인 통장에 이미 있을 거고, 예, 그리고 나서 그 잔금 대출을 바로 매도인 계좌에 넣어드려요. 그렇죠. 보통. 네, 왜 또 뭐 저를 주나요? 막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딴짓할까봐. 네, 본인은 아직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매도인한테 드리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소유권 이전을 하려면 그 매도인의 서류를 받아야 되거든요. 예. 그거를 다 확인하고 대출금을 그 매도인 통장으로 보통 대부분 입금을 합니다. 근데 그 아까도 잠깐 이야기한 내용이긴 한데 그거는 어떤 대출의 한도가 좀 DSR 한도가 있는 분들일 때는 신용대출을 네. 먼저 받는 것도 가능한데 네. 한도가 꽉 차 있는 분들 아니면 정말로 주택담보대출을 꽉 차게 받아야 되는 분들은 또 신용대출이 앞에 있으면 또 불리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만약에 담보대출로 이미 DSR이 다 찰 것 같다. 이런 분들은 신용대출을 모두 상환하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왜냐하면 신용대출은요. 만기가 5년으로 DSR이 계산이 되거든요. 아, 그리고 담보대출은 만기가 보통 지금 이제 30년인 은행도 있지만 40년. 그렇죠. 로 계산이 되기 때문에 보통 신용대출 1,000만 원이 담보대출 5천만 원 정도가 맞먹는 그런 수준으로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DSR 한도 측면에서. 네, 1,000만 원을 갚는 게 내가 대출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길이 될 수 있습니다. 혹시 그런 것도 있습니까? 그 대출 받으러 가서 대출 심사 받을 때 네. 괜히 안 해도 되는 말 해가지고 대출 한도 줄어들고 막 이런 거. 있죠. 있어요. 진짜 그 입을 속된 말로 죄송합니다. 잘못 놀렸다가 괜히 피해보는 사례 있습니까? 대출 받을 때? 예전에 이제 그런 분이 계셨는데 이제 어떤 분이었냐면 제가 그랬어요. 아무 말도 하지 마라. 아무 말도 하지 마라. 입만 벌리면 사고 치는 건데. 네, 그냥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그냥 서류만 쓰고 나오세요. 성함 사인만 하고 나오세요. 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은행 직원이 이제 물어본 거죠. 이거 뭐 하실 거예요? 이거 뭐 하실 거예요? 이제 이거 대출 받으면 그때 그게 뭐였냐면 그 상가였나 그랬을 거예요. 네. 네, 상가 대출을 받는데 은행원 입장에서는 본인이 이제 직접 운영한다. 뭐 네네네. 이런 시스템으로 내지는 본인이 거주한다. 뭐 이렇게 해서 대출을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분이 그거요? 저 이거 임대할 거예요. 세 줄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뭐가 불리해져요? 그럼요. 불리죠. 대출 자체가 달라지는데요. 아, 그래요. 네. 임대 목적으로 하는 거랑 네. 그러니까 생계용으로 저는 하는 당연히 거랑. 본인이 거주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아. 은행 직원한테도 그렇게 얘기를 했을 거잖아요. 네네네. 근데 갑자기 자기 머릿속에 있었던 얘기인지 갑자기 그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은행 직원 입장에서는 듣던 거하고 다르잖아요. 아. 그러면 이거는 본인 입주할 게 아니면 어려운데요. 뭐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그래서 못하신 분도 계세요. 아, 진짜. 네. 그래서 그러면 다른 지점으로 가면 되나요? 그리고 그 직원한테 아니에요. 제가 못 들은 걸로 착각했어요. 예, 이거 못 들은 걸로 아니에요.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들은 이상 해드릴 수 없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도 또 이제 있어요. 보신주의가 있기 때문에 내가 들었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 귀를 좀 씻어줄 수도 없고. 얼른 나오시라고 했죠. 뭐 거기서 아무리 얘기해봤자 소용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엉뚱한 발언을 하시면 안 돼요. 본인이 직접 사용하실 건데 왜 임대를 줄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너무 없어 보이시면 또 안 돼요. 예? 없어 보이시면 안 돼요. 막 연체할 것 같은 분위기를 내신다거나 막 이렇게 찌들어가지고 막 막 소득이 이래서. 막 너무 없을 것 같은 분위기를 내신다거나 그러시면은 저희가 대출을 할 때 물론 서류로 대출을 하기는 해요. 그 소득 자료나 이런 걸 보고 그쵸? 다 대출을 하기는 하지만 그 감이라는 게 좀 있거든요. 아, 저분은 연체를 할 것 같다. 막 이런 느낌상 막 이러면 네. 그 하기 싫죠. 아니 근데 그건 느낌이잖아요. 네, 느낌이에요. 느낌인데 거기서 말씀하신 대로 이상한 말을 했다. 그러면 정말 안 해주고 싶겠죠. 근데 그게 물론 서류를 가지고 심사를 하지만 알게 모르게 반영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서류가 다 통과된다고 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이런 착각을 하시는데요. 나는 서류가 완벽해. 그러면 은행에서는 당연히 대출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은행 입장에서는 하기 싫을 때도 있어요. 그냥 느낌이 안 좋아. 하기 싫으네.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진짜요?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서류상 완벽해요. 그때 그분 이제 신용카드로 대출을 이렇게 신용카드를 이용을 해서 네네네. 소득을 환산하는 그런 방법도 있거든요. 네네네. 그렇게 해서 이제 다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심사역이 이거는 이렇게 물건을 많이 사나요? 안 되는데요? 뭐 좀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대면서 거절을 한 적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서류만 통과되면 다 되나요?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가끔가다 이유가 안 되는 이유로 거절이 되는 분들도 간혹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오. 빌미를 주면 안 된다는 거죠. 빌미를 주지 마.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는 앞으로 되게 못 살 것 같아요. 뭐 이런 말. 굳이 그렇게 말씀하실 분 없겠죠? 어떤 걸 못 살 것 같아요? 난 앞으로 뭐 돈이 없을 것 같아요라든지 그런 말을 하실 분은 없을 거잖아요. 근데 괜히 입 벌려갖고 괜히 손해 만드는 말을. 그러니까 좀 우리가 돈을 빌려줄 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이제 돈을 빌려주는 사람인데 제 친구가 저한테 돈을 빌리러 왔어요. 예를 들면 네네네. 은진아 나 돈 좀 빌려줘 이렇게 하는데 그 친구가 계속 잘 나갈 것 같아. 그리고 애가 막 괜찮아. 그러면 저는 빌려주고 싶겠죠. 네. 물론 작은 돈이야. 그냥 줄 수도 있지만 큰 돈인 경우에는 당연히 그래야 빌려주잖아요. 그쵸. 근데 남편 사업도 망할 것 같고 이 돈 들어가는 순간 안 나올 것 같아. 막 이러면 안 빌려주고 싶지 않으시겠어요? 그럼 뭐 사람인 이상 똑같겠죠. 그렇죠. 은행도 마찬가지예요. 오. 네, 그렇기 때문에 굳이 물어보지 않는 말까지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꼭 필요한 말만. 네. 또 그 일이 안 일어날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내가 회사를 그만둘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있잖아요. 내가 이 대출을 받고 회사를 그만둬야지. 아, 나 퇴사할 건데. 음. 이직할 계획이 있는 것. 네. 그렇게 이직은 그나마 좀 낫죠. 왜냐하면 내가 소득이 계속 발생을 할 거니까. 그런데 나는 퇴사하고 이제 놀 거야. 난 소득 없을 것 같아. 막 이런 얘기를 그게 뭐 현실이 아직 된 건 아니잖아요. 퇴사를 하신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안 할 수도 있잖아요. 퇴사를.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뭐 굳이 그런 얘기를. 나 부동산 연끌해갖고 이거 잘 되면 다 퇴사할 거예요. 그럼 이제 은행원 이제 귀 씻어줘야 되는 거야. 못 들은 걸로 해주세요. 이렇게. 근데 이제 대출 심사를 다 통과를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퇴사를 하는 건 전혀 문제가 되지는 않아요. 이자만 잘 내면 괜찮긴 한데 굳이 뭐 본인한테 불리한 얘기를 저는 그냥 말 많이 하지 마세요라고 말씀을 드리는 편이에요. 뭐 이익되는 말이 별로 없더라고요. 왜냐면 은행원들 어차피 다 서류로 심사를 하지 본인이 뭐 어필을 한다고 해서 이렇게 그쵸, 되는 게 그쵸, 별로 그쵸. 없어요. 뭐 예를 들어서 대출 한 푼이라도 더 받으려고 제가 이번에 회사에서 우수 사원으로 선정이 됐고요. 연봉 협상도 잘 됐고요. 이런 얘기를 해도 한도를 높여주는 건 아니지만 아니죠. 다 서류로. 괜히 이번에 서류로. 제가 네. 사장님한테 좀 음. 혼났고요. 잘릴 것 같아요. 잘릴 것 같아요. 그런 괜히 얘기도 그런 뭐 얘기는 할 굳이 필요도 하실 없고.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근데 약간 이게 없어 보이면 안 된다고 아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고 해서 대출 저기 신청할 때 막 양복 입고 가야 되고 넥타이 메고 가야 되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런 건 아니지만 네. 예전에 제가 이제 좀 이런 얘기를 했더니 뭐 집에 있는 온갖 금부치를 다 걸고 급할 때. 가신 분이 계신 거예요. 은행 직원 전화 왔잖아요. 이건 뭐예요? 도대체 왜 이러시는 거예요? 아 진짜로? 네. 어, 제 머리부터 발까지 금금금금금금 해가지고 가신 분. 기시고. 네. 그렇게까지 과할 필요는 없지만 좀 아. 그냥 깔끔하게 하고 가시면 더 좋지 않을까. 서로 예의라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은행 직원과의 관계가 저는 이제 서로 윈윈이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뭐 아무리 소비자고 고객님이시지만 은행 직원하고 트러블이 있어서 좋을 게 하나도 없어요.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그럼요. 어차피. 네, 만약 은행 직원 입장에서도 본인이 만약에 실수를 했어요. 내가 뭐 은행 직원도 사람인데 네네네. 실수할 수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아주 간단한 것부터 얘기하면 뭐 내가 더 일찍 왔는데 다른 사람을 먼저 뭐 받았다던가 뭐 기분이 나빠. 그래가지고 뭐 그런 거를 뭐 막 은행 직원한테 뭘 하시는 분들. 예, 그러면 은행 직원도 일단 기분이 나쁘잖아요. 그러면 뭐 서류 하나 빠지는 거 자기가 알아서 뭐 나중에 따로 받아도 되는 걸 뭐 다녀오시라는 뭐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뭐 아주 그냥 쉬운 일례로 그러니까 서로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내가 조금 뭐 늦게 해서 기분이 나쁜 거 정도는 그냥 웃으면서 아유 괜찮습니다라고 하면 은행 직원 입장에서도 고맙겠잖아요. 고마울 것 같아요. 저는 서로. 네. 예전에 또 그런 것도 있었어요. 괜히 그러니까 사실 은행에 대출을 받으러 가는 거는 그 네. 은행의 고객이 되는 건데 네. 절대 어떤 뭐 갑을 관계에서 을이 아닌데 괜히 왜 은행 문 열고 들어갈 때 약간 몸이 좀 이렇게 움츠러든다. 맞아요. 은행 앞에만 서면 좀 작아진다. 이런 분들이 있었거든요. 네. 어쩔 수 없죠 이게 또. 그렇죠. 사람이 왜냐면 이게 돈을 빌린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서. 근데 요즘 이제 세대분들은 내가 고객이다, 대출 고객님이시다라고 네. 생각을 해서 좀 당당하게 할 수도 있는데 그냥 내가 뭐 대출을 돈을 빌린다라는 거에 약간 위축이 돼서 그러는 분들도 계신데 전혀 그러실 필요 없으세요. 오히려 소비자시잖아요. 그쵸, 은행에다가 그쵸. 돈을 벌어주는 최대 고객님이시니까 그냥 서로 당당하게 돈 빌리고 이자 주고 뭐 깔끔하게 잘 빌리고 잘 갚고 제가 정수기에 잘 비유를 해요. 정수기 렌탈이요? 네. 어. 그러니까 렌탈 개념으로 좀 생각을 하시면 덜 부담스럽지 않겠어요? 아하. 막 대출 이자에 짓눌려서 나는 삶이 피곤하다 이러면 안 빌리시는 게 낫거든요. 그래서 잘 빌리고 잘 갚고 우리 정수기 빌리면서 막 이거를 정수기 값을 언제 갚나 막 짓눌리지 않으시잖아요. 나중에 반환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대출도 내가 지금 뭐 2억을 빌렸는데 이거 내가 언제 갚나 내가 죽을 때까지 갚을 수는 있나 막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저희가 대출은 다음 매수인이 갚습니다. 내가 갚는 게 아니고요. 대부분 다 다음 매수인이 갚으시더라고요. 이게 사실 주택담보대출 만기 뭐 30년, 40년 해놓고 30년 네. 동안 갚는 사람들은 거의 없다 하더라고요. 없어요. 그 집에 대부분 30년 사는 분이 계시나요? 거의 없죠. 네, 없어요. 그래서 대부분 뭐 한 3년에서 5년 정도면 또 네. 갚고 네. 또 다른 대출을 일으키고 그렇죠. 또 그게 이제 네, 롤링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냥 편안하게 잘 빌리고 네. 잘 갚고 잘 이용하다 그 집에서 또 더 좋은 집으로 이사 가면서 또 조금 더 빌리고 뭐 이렇게 해서 재산을 증식하시는 분들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뭐 집을 막 여러 개 사서 막 머리 아프다 이런 분들보다는 집 하나를 똘똘하게 잘 굴리시고 비과세 계속 하시는 분들이 그렇죠. 결국 승자가 아닐까 싶습니다. 또 요거는 이제 난이도가 좀 높아지는 고민인데 네. 항상 고민이 되는 게 변동금리냐 고정금리냐. 난 분명히 금리가 내려갈 것 같은데 창구 가면 항상 직원이 고정금리로 받으라고 하고 또 이러다가 금리 올라가면 어떡하지? 너무 어렵거든요. 대표님은 어떻게 조언을 해주세요? 아,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오랫동안 일을 했잖아요. 그러면 느낀 게 뭐냐면, 은행은 정말 똑똑하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저는 솔직히 지금 변동금리 하고 싶거든요. 시중금리 내려갈 것 예, 같으니까. 계속 내려갈 게 너무 눈에 보이고, 네. 정말 변동금리로 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가 슈퍼에 가면 일단 싼 거부터 눈에 들어오지 않나요? 그렇죠. 그렇죠. 싼 거부터 가격 사게 비교. 되잖아요. 네. 지금 고정금리가 더 싸요. 아 당장은 네. 음. 나는 변동금리가 눈에 보이고 더 떨어질 거 많은데 지금 예를 들어서 고정금리가 4.5인데 변동금리가 5.5예요. 그러면 1%의 금리를 더 주고 변동금리를 선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냥 차라리 고정금리 좀 쓰다가 3년 있다 갈아타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렇게 조언을 많이 드려요. 그 대출 기간이 긴 대출 있죠. 주택담보대출. 네. 네, 이런 대출들은 그냥 고정금리로 일단 싼 거로 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려요. 네. 그래서 그냥 보통 5년 주기형 상품이 지금 제일 판매가 많이 되고 있거든요. 5년 동안만 5년 고정. 동안 고정, 그 이후에 변동. 5년 고정, 또 다시 그때부터 5년 또 고정. 뭐 이렇게 그때 또 주기형. 바뀌어서 고정으로 네, 네. 다른 금리로. 그렇죠. 그런데 보통 3년이 지나면 상환 수수료가 없잖아요. 중도 상환 수수료. 네. 그래서 그 시점에서 한 번 더 고민을 해서 아하. 어디 은행이 싼가 이렇게 막 매 눈으로 이렇게 살펴보는 거죠. 서치를 해서 그때 갈아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조언을 드린다라고 하면 주택담보대출은 거의 85% 이상 고정금리를 선택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전세대출 같은 경우는 그냥 싼 거 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만기가 2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 변동이나 고정이나 큰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저렴한 거 하세요라고 말씀을 드려요. 전세 대출은 그냥 당장 싼 걸로. 네. 그리고 주택담보대출 같은 경우는 만기가 길기는 하지만 네. 어차피 3년 후에는 갈아타시면. 대환대출 갈아타는 게 이제는 뭐 가격 비교처럼 네. 금리 비교해갖고 바로 갈아타기도 가능하니까 그냥 한 3년 정도만 생각을 하시라. 네. 그래서 좀 저렴한 거. 지금 현재는 고정금리가 저렴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게 좋고요. 고정금리 할지 변동금리 할지 요즘 대부분 집을 살 때 공동명의자가 많으세요. 아 부부간에. 네. 그러면 거기 와서 또 막 싸우는 분들이 계세요. 왜 싸워요? 대출 서류 쓰면 내가 변동금리 하라고 그랬지, 뭐 고정금리 하라고 그랬지, 막 이러면서 싸우시는데 그러지 마시고요. 두 분의 그런 그 합의점은 집에서 다 하고 오셨으면 좋겠어요. 아니 그 앞에서 막 싸우면 시간만 가고요. 그분들도 싸우려고 온 건 아닐 건데 네. 예, 합의가 안 되니까 거기 와서까지 그렇게 하시는 거겠죠. 네.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근데 그 하여간 그 앞에서 막 그러시는 분들 계시는데 별로 좋지 않습니다. 많았나 보네요. 많습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질문 드릴 때 그랬잖아요. 이게 정말 난이도 높은 고민이라고. 이게. 근데 다만 3년치만 계산해 보시라 일단은. 네. 이게 사실 대환대출 플랫폼 이것도 뭐 요즘에 뭐 포털 사이트나 아니면 뭐 대출 비교해주는 이런 앱에서도 얼마든지 이제 비교 갈아타기 가능한데 이것도 정부에서 은행들 경쟁시키려고 만든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럼요. 금리 떨어뜨리라고. 네. 그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선택의 폭이 넓어졌고 언제라도 갈아타기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뭐 먼 미래 제가 40년 고정금리 안 되나요? 뭐 이러시는 분도 계세요. 40년 고정금리, 30년 만기 고정금리 같은 경우는 이 일반 시중은행에서는 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상품이에요. 우리가 40년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알겠어요. 경제 위기가 일어날지. 보금자리론이나 이런 정책대출 상품은 그런 게 있기는 합니다만. 네, 그거는 이제 나라에서 보장을 네. 해주니까 정책자금 대출 같은 경우는 이제 만기 50년 뭐 이런 상품도 만기 고정으로 나가지만 일반 시중은행에서 그 먼 미래까지 예측할 그 은행 직원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한 3년 정도까지만 내가 이 대출을 쓰겠다라는 생각으로 좀 마음 편하게 진행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죠. 예측 가능한 범위. 물론 이제 3년도 사실은 뭐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그렇죠. 주로 이제 주택담보대출 위주로 이제 질문을 드렸는데 신용대출 같은 경우에도 조금이라도 더 많이 받으려면 그리고 또 신용대출 같은 경우에는 금리의 레인지 폭이 되게 크잖아요. 사람에 따라서. 네. 또 대출을 해주는 기관에 따라서도 다르고 네.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잘 받을 수 있나요? 신용대출은? 신용대출은 뭐니 해도 소득이죠. 네, 소득 대비 나가는 게 신용대출이거든요. 예. 그래서 소득이 많으면 많이 나갑니다. 그런데 내가 소득이 얼마 안 되는데 많이 받고 싶다 하시면 그 말씀하신 금리 비교 이런 데다가 이렇게 좀 돌려보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 이렇게 많이 돌려보면 내가 여러 군데서 심사를 하게 되니까 신용 점수가 떨어지는 건 아닐까라고 고민들을 하세요. 요즘에 그런 알림들이 많이 옵니다. 음. 그 가격 비교하듯이 금리 비교 해보면은 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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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뭐 신용 보슨 조회하셨군요. 네, 뭐 알아보고 계시는군요. 이렇게 네. 뭐지? 이렇게. 네, 근데 실행하기 전까지 그 정도 신용 조회를 했다고 해서 점수가 떨어지거나 그러진 않아요. 물론 이제 뭐 다중 조회 이렇게 해서 뜰 수는 있는데 본인 신용 점수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사이트를 이용을 해서 조금 이제 돌려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 해당 그 사이트에서 나온 금액이 확정은 아니기 때문에 그걸 또 너무 믿으시면 안 돼요. 우리가 신청을 하고 승인이 날 때까지 뭐 예를 들어서 제가 5천인데요. 신용대출 이렇게 준다고 했어요.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럼 해보셔라 라고 말씀을 드려요. 보통 본인 연봉 정도가 가장 합당하고요. 많이 나오면 1.5배. 예, 그 정도 선에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너무 많은 기대는 하지 않으시는 게 제일 좋고요. 그리고 그 신용대출 같은 경우는 근로자들을 위한 대출이에요. 네. 그래서 자영업자라든지 무직자라든지 이런 분들은 신용대출이 어렵죠. 그래서 가끔 이런 분들 계시거든요. 저희 신용카드를 많이 썼는데요. 신용대출 하는 거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건 아니에요. 신용카드 많이 썼으니 제 신용이 좋은 거 아닌가요? 네. 그럴 수 있는데 그러니까 중요한 건 신용대출도 해주세요. 뭐 이런 소비가 아니라 소득이다. 네, 소득입니다. 소득 대비 나가는 대출이에요. 본인의 1년치 연봉을 미리 땡겨서 대출을 해준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편안하실 것 같아요. 1년치 연봉을 땡겨서 대출해 주는 게 신용대출이다. 네. 그래서 앞에서도 계속 그렇고 기승전 소득입니다. 일단은 소득, 본인의 가치를 높이는 게 사실은 제일 중요하죠. 뭐 투자에서든 대출에서는 제일 중요하고 네. 그리고 장래 소득도 있어요. 장래 소득이요? 네. 그러니까 뭐 저희가 그러면 그렇게 소득 하는데 나는 20대인데 어떡할 것이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 계세요. 왜냐하면 사회초년생 그렇죠. 연봉이 얼마 안 되잖아요. 이제 그런 분들 같은 게 나이별로 소득을 올려주는 장래 소득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뭐 20대 같은 경우는 50% 업을 해준다거나 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소득도 조금 알아보고 DSR 올리시면 좋은데 제가 오늘 입사했는데 장래 소득 해주세요 이러시면 안 되고요. 그래도 1년은 좀 다니셔야 네, 그 장래 소득으로 환산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미리미리 확인을 하시면 나중에 집 살 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신용대출도 내 미래의 소득을 담보로 한 거나 마찬가지이니까. 네. 그리고 또 신용대출은 연체가 됐을 때 이거 리스크가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연체하시면 안 되죠. 네. 무조건 연체는 하시면 안 돼요. 큰일 나요. 물론 뭐 연체를 일부러 하겠습니까? 근데 계획과 다르게 상황이 안 좋아져서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제가 예전에 그 연체하신 분이 한 분 계셨어요. 웬만하면 제 고객님들은 다 너무 훌륭하신 분들 연체가 없었는데 한 분이 연체를 하신 거예요. 근데 그분이 대기업 다니시고 네. 정말 연체하실 분이 아닌데 은행에서 이제 난리가 났죠. 네. 특히 은행은 대출하고 6개월 이내 연체하는 거 아주 극도로 민감해합니다. 대출 실행한 초반에. 네. 예. 예. 그런데 그분이 한 2달 정도 있다가 연체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이분들이 전화도 안 받는다고 막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 봤더니 제가 나중에 확인을 했더니 유심을 갈아 끼고 해외에 가신 거예요. 그래서 연락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거든요. 네네네. 그리고 통장에 이제 잔고가 없었던 거죠. 네, 그래서 그렇게 해외 장기로 가실 때는 항상 통장 체크를 좀 하시거나 아니면 이제 그래서 일부러 마이너스 통장 있잖아요. 신용대출을 열어놓는 분들이 계세요. 내가 잔고가 없을 때 연체 안 시키려고 그 해당 통장으로 돈이 좀 빠져나가게 일부러 뭐 한 300이라도 마이너스 통장 열어주세요. 뭐 이러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본인의 신용은 본인이 잘 관리하셔야 됩니다. 이게 왜 그 저수지 통장이라고 하는데 그게 저축해 놓은 저수지 같은 통장뿐만 아니라 대출금 상환하기 위한 것도 약간의 완충 장치가 될 수 있는 저수지 통장도 또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게 마이너스 통장 개념이라고 하더라도 네네. 물론 뭐 마통은 뭐 없는 게 좋기는 합니다만 또 필요한 순간에
네. 급할 때 쓸 수 있는 거니까. 마통은 이제 우리가 그 돈을 쓰는 만큼만 이자가 나가고 또 다시 채워놓고 이런 식으로 넣었다 뺐다 할 수 있어서 일부러 조금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마이너스 통장을 가장 많이 이용하시는 분 중에 하나가 이제 경매로 집을 사려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 경매로 입찰장에 가면 그게 매번 낙찰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한 10번 가도 한 번 될까 말까인데 예. 그때마다 그 돈을 10%가 네, 그렇죠. 그래서 그 마이너스 통장에서 빼가지고 입찰했다가 떨어지면 다시 채워놓고 뭐 이러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활용도는 좀 본인이 유리하게 잘 사용하시면 연체도 막을 수 있고 여러 가지로 혜택을 볼 수 있는 게 마이너스 통장이 아닐까 싶어요. 오늘 거의 김은진 대표님하고 거의 대출의 바이블을 한 편 찍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대출을 절대 조장하는 게 아니라 네, 있는 제도 안에서 똑똑하게 더 현명하게 활용하는 방법. 그럼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연체도 하면 안 되고 정보잖아요. 이걸 알려드리는 거죠. 네. 정보는 내가 일단 습득을 해서 이용을 하시느냐 안 하느냐는 이제 본인이 선택을 하시는 거고 내가 몰라서 못 쓰는 거하고 알면서 안 쓰는 거는 좀 다르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모르지 않게끔 잘 배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제도도 복잡하고 또 자주 또 네. 변하기도 하고 그래서 종종 또 조언을 구하겠습니다. 네, 레오 대출연구소의 김은진 대표님이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했습니다. 네. 고생했습니다. 다음번 상승 사이클을 기대하면서 반도체 주식을 사기에 좋은 시기인가요? 서두르세요. 고정 댓글을 확인하세요.